네, 외환 전문역의 세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여러분들이 앞으로 도전하게 될 외환 전문역 1종이라는 과목이 어떤 내용의 자격증인가 하는 것을 오늘 오리엔테이션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도록 합니다. 자, 먼저 외환 전문역 1종이란 어떤 자격증인가 하는 것을 말씀드리죠. 일단 외환 전문역 1종이라는 것을 전반적으로 쉽게 설명한다면 예컨대 은행에 계신 분들, 금융기관, 외환 업무 취급기관에 계시는 분들이 창구에 앉아 있는데 손님이 찾아왔어요. 찾아와서 우리 아들이 미국의 하버드 대학교에 이번에 입학하게 됐는데 우리 아들 유학 경비로 20만 달러를 보내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되죠? 라고 했을 때 과연 이 20만 달러를 유학 경비로 보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소위 법적인 문제, 그죠? 그리고 만약에 20만 달러를 보내기로 했다면 이후에 혹시 금융감독원이나 국세청에 통보를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관한 내용. 그리고 20만 달러를 손님한테 사서 손님한테 원화를 가지고 달러를 바꿔 갈 때 어떤 환율이 적용되고 업무적으로 은행 내에서 어떤 회계 처리를 해야 되는지에 관한 내용. 그리고 좀 더 나아가서 그러면 그분이 손님의 환율 변동 리스크 또는 은행의 경우에도 환율 변동에 관한 리스크를 어떻게 관리해야 될 것인지에 관한 전반적인 외환 관련 업무 지식을 테스트하는 그런 자격증이다라고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나중에 우리 다 배울 겁니다만은 예컨대 손님이 찾아와서 20만 달러 유학 경비를 보내려고 그러는데 보낼 수 있는가요? 어떻게 하나요? 일단 보낼 수 있죠, 그죠?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20만 달러 이상, 10만 달러 이상에 초과하는 돈을 보내려고 그러면은 보내고 나서 국세청과 금융감독원에 통보를 해야 되죠. 우리가 이런 내용들을 나중에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죠. 자, 그래서 외환 전문역은 주관이 한국금융연수원에서 주관을 하고요. 120분 동안 시험을 봅니다. 중간에 쉬는 시간 없이 120분 동안 시험을 보고요. 100점 만점으로 기준으로 하되 100점 만점인데 60점 이상이면은 통과죠. 그런데 그럴 리 없겠습니다만은 세 과목, 1과목, 2과목, 3과목 중에서 혹시라도 과락이 40점 이하일 경우에는 과락이 된다 하는 것도 아시겠죠. 그 다음에 1과목, 2과목, 3과목인데 1과목의 비중이 가장 높습니다. 배점이 무려 50점이나 되어 있습니다. 50점이나. 그리고 2과목이 30점, 3과목이 20점인데 50점의 경우에 문항이 1과목의 경우에 50점인데 문항이 35문항이다 보니까 어떤 항목은 1점, 한 문제당 1점이 아니고 2점짜리 문제가 15개나 있겠다고 그죠? 그래서 2점짜리 문제가 있다. 그 다음에 2과목에도 2점짜리 문제가 5문제가 있고요. 그리고 3과목은 2점짜리 문제가 하나도 없습니다. 자, 1과목이 어떤 과목이냐? 말이야 외환 관리 실무라고 되어 있습니다만은 외환 관리 실무라고 되어 있습니다만은 사실은 이게 외국환 거래 법입니다. 법 규정을 따져보는 내용이에요. 예컨대 아까 말씀드렸듯이 해외 유학 경비를 보낼 때 20만 달러를 보낼 수 있는지 없는지, 근데 일반 여행자의 경우에 여행 경비를 얼마나 가져갈 수 있는지, 해외로 현찰을 들고 나갈 때 얼마나 해외 외국 지급 수단을, 그죠? 대외 지급 수단을 얼마나 보유하여서 들고 나갈 수 있는지 등등에 관한 내용들을 따져보는 과목입니다. 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외워야 됩니다. 그죠? 10만 달러인지 5만 달러인지 등등 모든 내용을 외워야 되는 다소간 좀 외워야 될 내용이 많은 과목입니다. 하지만 1과목을 하시고 나면은 2과목은 상대적으로 쉽습니다. 2과목이 어떤 내용이냐? 외국환 거래 실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뭐냐니까 아까 손님이 찾아와서 20만 달러를 보내려고 하는데 보내도 되나요? 했을 때 예, 됩니다 하는 게 법이라 한다면 이 과목은 그것을 은행에서 어떻게 프로세스를 해야 되느냐 하는 내용을 다루는 게 이 과목이라고요. 그런데 은행 내에서의 프로세스라는 것도 결국은 법 규정 안에서 있다 보니까 이 과목 안에서는 일정한 부분이 1과목의 내용과 중복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근데 1과목에서 지급 영수, 해외로 돈을 보내거나 해외에서 들어온 달러를 어떻게 처리하느냐 하는 것이 2과목에도 똑같이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1과목을 완벽하게 공부하신다 그러면은 2과목의 한 4분의 1 정도는 그냥 공부 안 하고 넘어가도 1과목, 2과목이 중복되니까 공짜로
지나갈 수 있다는 거죠. 오케이. 자, 2과목. 그리고 3과목은 환 리스크 관리입니다. 근데 아까 20만 달러를 해외로 보내야 하는 손님이 환율 변동 리스크를 어떻게 잘 관리할 거냐. 은행의 경우에도 손님한테 20만 달러 팔고 나면은 그 달러에 해당하는 그 리스크를 커버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커버할 거냐 하는 내용들을 다루는 과목이 3과목입니다. 환 리스크 관리이다 보니까 주로 파생 상품들, 금융 파생 상품들, 선물한 거래, 선물 거래, 옵션 거래, 수합 거래 뭐 그런 내용들을 다루는 과목입니다. 학생들은 파생 금융 상품이라 하면 머리가 지근지근 아파온다라고 생각할지 몰라도 안심히 하십시오. 외환 전문역에서의 3과목에서 다루는 환 리스크 관리의 파생 상품은요 상대적으로 쉽습니다. 그래서 제가 3과목에서 강의하면서 이거는 외우시라. 요것만 외우시면 됩니다. 복잡한 내용 필요 없이 요것만 외우시라 하는 내용만 공부하신다면 문제없이 통과할 수 있으리라고 확신하는 바입니다. 자, 그래서 1과목, 2과목, 3과목이죠.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들이 있느냐. 1과목은 예컨대 외국환 거래 일반적인 내용, 자본거래, 지급, 현지금융, 해외 직접 투자 이런 내용들. 그리고 2과목은 말씀드렸듯이 은행 내부의 프로세스 이야기다 보니까 은행과 본지점 간의 외환실무, 대고객 외환실무, 특수한 외환 상품, 그리고 어카운팅, 회계, 처리, 그죠? 그리고 컴플라이언스, 소위 그 규정에 제대로 맞는지 하는 내용들을 2과목에서 다루고요. 그리고 3과목에서는 환 리스크이다 보니까 외환 시장이 어떻게 생겼는지 외환 시장의 이해, 그리고 환 리스크의 개요, 실행 방안, 그리고 여러 가지 파생 상품들, 예컨대 선물한 거래, 수합 거래, 외환 수합 거래, 선물 거래, 수합 거래, 옵션 거래 등등 여러 가지 관련된 파생 상품 거래를 통해서 환 리스크 관리를 해지하는 이런 방법을 이야기한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앞으로 공부하게 될 저희 해커서에서 제공하고 있는 외환 전문적 과정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느냐, 딱 3가지만 말씀드립니다. 첫째로 선생이 좋습니다. 자랑이 아닙니다만은 다른 데서 외환 전문역을 가르치는 선생님들은 솔직히 그분들이 과연 외환 거래를 해보았는지 의문이 가는 분들도 많습니다. 근데 책 보고 공부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가르치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완벽하게 틀렸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만은 실제로 그 일을 해본 사람과 안 해본 사람은 설명하는 방식이라든지 뭐가 중요한지를 알고 모르는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저는요, 은행에서 해외 투자은행에서 외환딜러만 20몇 년을 했습니다. 오랜 외환딜러 경험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전체의 맥락에서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덜 중요한지를 제가 직접 해봤기 때문에 제가 해봤으니까 그야말로 여러분들에게 구체적으로 피부에 와닿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듣고 계시는 거 제 오리엔테이션 귀에 속속 들어오잖아요. 그죠? 쉽게 설명할 수 있다 하는 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이제 문제풀이를 하고 처음에 해설을 하고 그 다음으로 문제풀이를 할 텐데 웬만한 문제는 거의 다 풀어드립니다. 물론 전체로 시간 관계상 몽땅 다 풀 수는 없습니다만은 예컨대 보면은 개념 완성 문제라는 게 있고요. 그리고 실전 문제, 출제 예상 문제가 있는데 개념 완성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런 내용들을 문제화한 것이기 때문에 예컨대 개념 완성 문제라도 몽땅 다 풉니다. 그래야 여기서 배웠던 것을 문제로 다시 성화하면서 이렇게 문제가 나오는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겠죠. 자, 두 번째 특징이고 세 번째 특징이 뭐냐? 우리 해커서만의 특징이 뭐냐? 한정판이라는 게 있습니다. 한정판이 뭐냐? 한 방으로 정리하는 뭡니까? 외환 전문적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말이냐니까 이때까지 우리가 1과목, 2과목, 3과목을 다 배우고 나서 내일이 시험이에요. 그러니까 좀 미심쩍죠. 이럴 때 한정판을 통해서 1과목의 몽땅 다 중요한 내용을 한 시간 동안에 핵심에서 말씀드리고 2과목의 중요한 내용을 핵심적으로 요약해서 말씀드리다 보니까 마지막 순간에 내일 시험 볼 때 그 한정판만 찾아가지고 강의를 들으신다면 이제까지 우리가 다 배웠던 것을
요약해서 든든한 마음으로 자신감을 가지고 시험장에 가실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되죠. 자, 1과목에서 첫 번째가 우리가 외국환 거래 총론에 관한 내용들입니다. 주로 말한다면 외국환 거래법의 목적이 뭐고, 예를 들어서 거주성이 어떻고 뭐 등등에 관한 신고를 어떻게 하고 등등에 관한 전반적으로 외국환 거래의 총괄적인 내용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는데 시험에 나오는 빈도도 많기 때문에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내용들을 우리가 배우나 한번 보겠습니다. 외국환 거래법의 목적, 적용 대상, 기관별 업무 구분, 업무 시간 거래 업무, 거주자 비거주자 대외 거래 신고 등등등등 뭐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차근차근 배우게 됩니다. 자, 차근차근 하나씩 설명을 해가면서 이렇게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외국환 거래법의 목적부터 시작합니다. 외국환 거래법의 목적에 대해서 우리나라 외국환 거래법의 제1조에 보면은 외국환 거래법은 이런 목적을 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읽어보면 외국환 거래와 대외 거래의 자유를 보장하고 시장 기능을 활성화하고 대외 거래를 원활하고 국제 수지를 균형하고 통화 가치를 안정하고 등등등. 자, 좋은 이야기입니다. 시험에는 어떻게 나오냐니까 외국환 거래법의 목적이 아닌 것은 이라고 나와요. 아닌 것은. 그러니까 다 좋은 이야기인데 대외 거래 자유를 보장하고 활성화하고 다 좋은 이야기인데 그 뭐가 아닌 것이냐. 요령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이거 외울 필요 전혀 없고요. 전혀 없고 여러분들은 뭐만 알아두시면 규제, 관리, 통제 같은 단어가 나오면은 그게 답입니다. 무슨 말이냐? 외국환 거래법의 목적이 아닌 것은 1번 대외거래 자유보장, 2번 시장 기능의 활성화, 3번 통화가치 안정 예를 들어서 4번 규제와 관리 통제 이래 되면 답은 뭐죠? 이거죠. 그죠? 그러니까 다 좋은 이야기니까 그냥 지나가시고 이거 외울 필요 없이 외국환 거래법의 목적은 아닌 것은 규제와 관리와 통제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외국환 거래법이라는 자체가 뭡니까? 외환 거래를 자유화하면서 거래를 활성화하도록 만든 것이기 때문에 규제, 관리, 통제는 아니다 하는 이야기죠. 자, 그 다음에 외국환 거래법의 법적 성격이 나오는데 이게 중요한 키워드는 강행법규로서 단속 규정이다라는 말입니다. 강행 규정이 뭐냐? 하세요 하는 거예요. 하세요. 반드시 뭐뭐 하세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해외 일반으로 여행로 나갈 때, 관광을 나갈 때 우리가 현금을 외화 달러 현금을 들고 갈 수 있는 휴대할 수 있는 맥시멈 금액이 얼마인지 아시죠? 뭡니까? 나중에 나옵니다만은 모르셔도 상관없습니다. 나중에 나오니까 알게 됩니다만은 $10,000예요. 일반 달러. 일반 달러까지는 현찰을 휴대할 수가 있어요. 그냥. 반면에 $10,000를 초과하는 돈, 예를 들어 $10,000부터는 어떻게 합니까? 세관에 신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고하세요라고 하는 게 강행법규죠. 그죠? 신고하세요. 그러면 신고 안 하면 어떻게? 신고 안 하면 이런 처벌을 받습니다 하는 게 단속 규정인 거예요. 단속 규정. 그래서 유주입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하세요라는 거고요. 두 번째, 그러면 만약에 법률을 위반하면 어떻게 되느냐? 아까 이야기했듯이 예를 들어서 현찰로 달러를 $15,000를 휴대해서 슬쩍 모르겠지라고 지갑에 넣고 공항을 출국을 했는데 나갈 때는 문제가 없었는데 예를 들어서 검사하다 보니까 $15,000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당신 왜 $15,000 신고했어요? 안 했는데요. 이렇게 됐을 때 그러면은 $10,000를 초과한 그 현찰을 휴대 출국하면서 신고 안 했기 때문에 $15,000의 휴대 출국이 무효가 되고 그 달러 몽땅 다 압수될까요? 어떻게 같습니까? 압수될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 행위에 효력에는 영향이 없어요. $15,000 갖고 나가는데 문제가 없어요. 갖고 나가세요. 대신에 어떻게 합니까? 들어와서 강행법규의 단속 규정을 어기지 않았기 때문에 뭘 해야 돼? 위반 행위에 대한 벌칙을 받아야 된다. 금액 어긴 규모에 따라 가지고 예를 들어서 뭐 과태료를 얼마 낸다거나 뭐 예를 들어 심할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뭡니까? 벌금을 낸다거나 등등의 징역에 처한다거나 이런 식의 벌칙 규제만 있다는 거죠. 그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하는 것만 기억해 주면 됩니다. 무슨 규정이라고?
강행법규로서 단속 규정, 이게 키워드니까 그거를 기억하고 계시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요약한 거래법이란 게 사실은 옛날에는 우리나라가 과거에 뭐 고리적 이야기입니다만은 처음에 우리나라 해방한 이후에 그러니까 독립 해방하고 해방되고 쭉 커져오면서 사실은 그때만 해도 우리가 달러가 모자랐어요. 외화가 모자랐어요. 외화가 달러가 만성적으로 부족했어요. 그렇겠죠. 우리나라에는 못 살았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피 같은 달러를 1달러라도 바깥으로 해외로 빼돌리는 것을 막기 위해서 어떻게 하든 간에 외국환을 관리하려고 했다고. 그러다 보니까 외국환 거래법의 이름도 예전에는 외국환을 관리하는 법이었어. 관리.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 규정에 보면은 해외에서 번 돈은 번 달러를 몽땅 다 중앙정부의 한국은행에 집중하게 되어 있습니다. 몽땅 다 갖다 놔야 돼. 그러니까 개인이 달러를 그 당시에는 소지할 수 있었느냐? 없었어요. 그러니까 모든 돈은 철저하게 중앙정부가 뭐 기획재정부라든지 또는 한국은행이 관리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도 하지 마라, 저것도 하지 마라, 이것도 하지 마라, 이것도 하지 마라, 몽땅 다 규제했어요. 규제하고 대신에 이거만 해. 이거 대외적으로 요거만 해. 다 안 되는데 이거만 해라고 예외적으로 자유를 허용하는 쪽으로 됐는데 이후에 우리나라가 이제 점점 달러가 많아지고 이제 그 뭡니까 외환 보유가 늘어나다 보니까 이제는 괜찮다라고 생각해서 법 이름 자체가 외국환 관리하는 법에서 뭐로 바꿨어? 외국환 거래법으로 바꿨어요. 거래 이제 뭡니까 거래를 자유화하도록 원활화하도록 이름을 바꾸고 따라서 마음대로 해. 너 마음대로 마음 놓고 뭐든지 다 해. 하고 싶은 만큼 다 해. 대신에 이거만 하지 마. 예외적으로 규제합니다. 이걸 갖다가 전문 용어로 말한다면 다 묶어놓고 이거만 해 하는 거에 묶어놨으니까 요거만 해. 갖다가 파지티브 시스템을 한다면 네거티브는 다 열어놓고 요거만 하지 마. 요거 하지 마. 다시 말해서 법에서 하지 마. 이게 뭡니까? 네거티브죠. 그죠? 이거 하지 마. 반면에 이 법에서 뭐뭐는 해도 돼. 해도 되니까 뭡니까? 이건 파지티브죠. 요거는 그래서 자 파지티브 네거티브의 개념이 그래서 법에서 규정하는 바가 뭐냐 하는 것을 기억하고 계시면 되겠죠, 그죠? 자 그래서 어쨌든 간에 현재 우리나라의 유력한 거래법은 무슨 시스템이죠? 법에서 요거 하지 마세요. 네거티브야. 단속 규정이고 강행법규다 하는 거죠, 그죠? 하지 마. 그래서 지금은 모든 것이 다 자유화되어 있고 이거만 하지 마. 네거티브 시스템으로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유력한 거래법의 목적에서 예를 들어서 대외거래를 원활하겠다 하는 측면에서 본다면 기획재정부 장관은 유력한 거래법에 따르는 제한을 누가 기재부 장관이 제한을 하기는 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최소한의 범위에서만 해. 최소한의 범위에서만 하고 웬만하면 다 뭡니까? 대외거래가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그다음에 안정적인 유력한 수급의 기반 조성과 외환시장의 안정을 위해서 노력하는데 이를 위한 시책을 마련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죠. 결국은 무슨 말이냐? 이런 유력한 거래법에 따르는 제한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이게 이제 문제가 됩니다. 시험에 나온다면 제한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한국은행 총재가 하느냐? 금융감독원에서 하느냐? 그죠? 아마 기획재정부 우리 통상 기재부 그럽니다만은 기획재정부에서 하느냐 또 뭐 있나 뭐 예를 들어서 은행장이 하느냐 예를 들어서 그래서 1번, 2번, 3번, 4번 예를 들어서 외국환 거래법에 따르는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제한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어디입니까? 그렇죠. 제한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정부죠, 정부. 그러니까 한국은행도 아니고 금융감독원도 아니고 또 뭡니까? 은행도 아니고 한국은행도 아니고 정부 중에서 어디 기획재정부 장관이 제한을 할 수 있다. 어떻게? 무조건 다 할 수 있는 거야?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만 할 수 있다. 그죠? 라는 이야기입니다. 다른 법률과의 관계에 있어가지고 통상적으로
우리가 금융실명제법이라고 했죠. 다른 법률과 관계는 결국은 뭐냐니까 결국은 실명제와 관련되는 거예요. 실명제와. 무슨 말이냐.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볼까요? 다음 사항에 해당될 경우에 금융실명제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4조보다도 우선 적용된다. 이게 무슨 말이냐. 일반적으로 말해서 실명제가 모든 법에 우선이 돼요. 모든 법에 우선이 돼요. 예를 들어서 뭐 있나요? 예를 들어서 수사기관이 그렇고 뭐라 그럴까요? 다른 사람의 예금 내역을 보고 싶다. 볼 수 있어요? 없죠. 그러니까 그걸 동의해야 돼.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은행에 가서 저 돈 좀 빌려주세요. 좀 집 사는데요. 융자 좀 대출 좀 받고 싶습니다. 라고 하면은 은행원이 뭘 물어보냐니까 당신의 신용 정보를 봐도 되겠습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은행원이 마음대로 상대방의 돈을 빌리고 하는 사람의 동의도 없이 마음대로 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 넣어가지고 그 사람의 부채가 얼마 있고 예금 잔고가 얼마 있고 볼 수가 있느냐? 없어요. 신용정보가 얼마인지 볼 수 있느냐? 없어요. 남자듯이 동의를 해야 됩니다. 동의. 보세요. 라고 여러분들 경험이 있으면 모르겠습니다만은 금융실명에 대해서 신용정보 확인을 동의합니다라고 해가지고 그 옆에 사인하고 해줘야 그 서명이 있어야 여러분의 허락이 있어야만이 은행원이 여러분들의 신용정보를 볼 수가 있습니다. 모든 것이 다 뭡니까? 실명제가 먼저 우선되는 거죠. 하지만 외국환 거래법은 실명제보다도 이게 외국환 거래법이 있다면 통상적으로는 실명제가 다 우선되지만 외국환 거래법이 실명제를 우선하는 경우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로 보고하는 경우. 나중에 우리가 배웁니다만은 예를 들어서 검사 업무 무슨 말이냐니까 또 보세요. 통보하는 경우. 자, 예를 들어서 이런 내용이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달러를 뭐랄까요? 3만 달러를 환전했어요. 해외여행 갈 거라고 환전해서 3만 달러. 3만 달러 환전한 건 문제가 없습니다. 환전하고 나서 나중에 현찰을 들고 나갈 때 세관에다가 신고하면 그만해요. 아무런 문제 없어요. 다만 은행의 입장에서는 한 사람이 1만 달러를 나중에 나올 테니까 지금 기억할 필요 없습니다만은 1만 달러를 초과한 외화를 매입하거나 매각할 경우에는 그 다음날 10일까지 국세청 관세청에다가 통보하게 돼 있습니다. 통보. 이럴 때 통보하니까 누구가 주민등록번호 몰라 3만 달러를 환전했습니다. 라고 통보하게 돼 있다고요. 이럴 때 그 사람이 실명정보 들어가니까 실명제의 법에 따른다면 먼저 여러분에게 물어봐야 되겠죠. 당신이 며칠 우리은행 와가지고 3만 달러를 환전해 갔는데 그 정보를 당신의 실명과 함께 뭡니까? 한국은행이고 금융감독원과 국세청에다가 통보해도 되겠습니까? 라고 물어보고 여러분이 그러세요 라고 동의해야 보낼 수 있다는 게 실명제법의 취지죠. 그렇죠? 하지만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웬만하면 동의하겠어요? 하지 마세요. 왜 그러세요? 하지 마세요. 라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럴 경우에는 보고할 경우에 그죠? 그 다음에 검사 의무의 경우에 당신 무슨 일을 하고 검사할 경우에 또는 통보할 경우에는 어떻게 한다고요? 실명제법이 보다도 외국환 거래법이 우선한다. 다시 말해서 동의를 안 받고도 보낼 수가 있다. 그 아래쪽에 있죠. 위의 경우에 그 말이 바로 아래쪽에 있는 내용이야. 위에 거래 당사자로부터 정보 제공에 따르는 동의. 그다음에 나중에 또는 심지어 실명제법에 따르면은 당신의 이런 3만 달러 바꿨다는 걸 갖다가 우리가 국세청에다가 통보했는데요, 보고했는데요라고 사후에 그 사람한테 알려줘야 됩니다만은 그럴 필요도 없어요. 그러니까 외국환 거래법이 보거나 검사나 통보할 경우에는 동의를 받을 필요도 없고 사후에 통보를 할 의무도 있다 없다? 없다.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실명제법보다도 외국환 거래법이 어떻게 한다고요? 우선된다. 그죠? 그 다음에 외국환 거래법의 적용 범위가 있는데요. 적용 범위. 자, 외국환 거래법의 적용 범위에 대해서 이게 물적 대상 적용 범위 나옵니다만
이 내용을 이렇게 설명하면 됩니다. 자, 그림을 그려보면은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어떤 경우냐. 자, 여기가 우리나라가 여기 있고요. 한국이 있고, 여기가 외국이라 쳐. 그 다음에 돈이 원화가 있고, 예를 들어서 외화가 있다고요. 그럼 한국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은 거주자라도 표시할 수가 있고요. 외국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비거주자라고도 말할 수 있겠는데, 한국과 외국과의 모든 거래, 원화로 이루어지든 달러로 이루어지든 간에 한국과 외국과의 모든 거래는 뭡니까? 외국한 거래법 대상이에요. 그 다음에 외국에서 원화를 가지고 이루어지는 거래. 외국에서 예를 들어서 미국 사람과 미국 사람이 원화를 가지고 하는 거래도 우리나라의 외국한 거래법 적용 대상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서 한국 사람끼리 갑돌이하고 을순이 사이에서 달러를 가지고 하는 거래도 뭡니까? 외국한 거래법 적용 대상이에요. 그럼 아는 게 뭐냐? 상식적으로 우리나라에서 거주자들끼리, 한국 사람들끼리 원화로 거래하는 거는 거래법 대상이 아니야? 아니야. 이게 아니야. 그 다음에 해외에서 탐하고, 그죠? 스위스하고 둘이서 달러로 거래하는 거를 한국의 외국한 거래법으로 적용할 수 있나요? 없죠. 없으니까. 자, 이런 도표를 기억하고 있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대신에 원화로 이루어지는 달러로 이루어지는 거는 한국과 외국과의 모든 거래. 그 다음에 한국에서 달러로 이루어지는 거래. 해외에서 원화로 이루어지는 거래는 외국한 거래법 적용 대상이다 하는 이야기가 그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외국한 거래뿐만 아니고 외국에서 원화를 거래하는 것도 적용된다. 그죠? 이것도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금도 외환 거래상의 중요성에 비추어서 외국한 거래법이 적용된다라고 나와 있는데 이거는 그 다음 페이지에서 바로 설명하겠습니다. 자, 넘어갑니다. 외국한 거래법의 물적 대상이란 말이 나와요. 물적 대상. 그래서 외국환 거래법의 물적 대상. 외국환 거래법의 대상이 되는 어떤 거래가 되느냐 말고는 어떤 물건을 가지고 거래할 때 그럼 외국환이 적용 대상이 되느냐? 당연하죠. 그래서 외국환 거래법의 물적 대상이 되는 게 첫 번째 외국환이에요. 그래서 통상 외국환 거래법의 물적 대상이라 그러면 1번 외국환 아까 설명했죠. 한국하고 미국이 있으면 한국에서 원화로 이루어지는 거, 그죠? 한국에서 달러로 이루어지는 것도 몽땅 다 뭐야? 외국환 거래법 대상이라 그랬죠, 그죠? 그러니까 이거 당연히 외국환 적용 대상이야.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뭡니까? 외국에서 원화로 이루어지는 것도 외국환법 적용 대상이죠. 맞습니까?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세 번째 아까 나왔듯이 금이라고 나오는데 이 세 개가 대략적으로 외국환 거래법의 적용 대상이에요. 자, 이걸 갖다가 구체적으로 그럼 외국환이 뭐고 원화란 게 뭐야? 금이란 게 뭐냐라는 정확한 정의를 한번 내려보자 이거죠. 자, 외국환이 뭐냐? 외국환 보겠습니다. 외국환이 뭐고 외국환이란 대외 지급 수단을 말하고 대외적으로 지급의 수단이 되는 거. 예를 들어서 이거 줄게 하고 한 지급에 줄게 그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내가 톰한테 줄 돈이 있다 그러면은 줄 돈, $10,000를 돈으로 준다. 그죠? 돈, 지급수단. 그 외 해외화 증권, 외화 파생상품, 외화 채권. 다시 말해서 외국환이라 하는 말은 뭡니까? 외화로 표시된 모든 것이죠. 쉽게 말해서 외화로 표시된 모든 것, 외화 증권이나 외화 파생상품이나 외화 채권이나 그 외 대외 지급수단 등등이 몽땅 다 외국환입니다. 자, 그러면 그 중에서 지급수단이 뭐냐? 그 지급의 수단이 되는 게 지급수단이네. 그 정의가 아니죠, 그죠? 지급수단이 뭐야? 지급의 수단이 되는 게 지급수단이다. 그런 말이 아니고 무슨 말이냐니까.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지폐, 은행권, 돈, 주화, 동전, 수표, 우편환, 신용장, 환음, 약속음, 상품권, 기타 우편 또는
전신에 의한 지급 지시 우편환 등등등등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급 수단이라는 게 지급의 수단이 되는 겁니다. 자, 오케이. 그러면 한번 볼까요? 시험에 나올 만한 게 이런 겁니다. 자, 지급 수단이 아닌 것. 다음 중 지급 수단이 아닌 것. 1번 뭐 주화. 오케이. 2번 지폐. 오케이. 3번 CD. 양도성 예금증서. 오케이. 자, 4번 약속금. 뭘까요? 주화. 지급의 수단이 되죠, 그죠? 오케이. 지폐. 당연히 지급의 수단이 되죠. 나한테 빚 졌는데 돈 줄게. 오케이. 약속금. 어음인데 지급의 수단이 되나? 여기 어음이 뭐야? 나중에 한 달 뒤에 줄게, 2달 뒤에 줄게를 약속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약속금 여기 돼 있잖아, 그죠? 이렇게. 자, 그러면 양도성 예금증서가 뭐죠? 은행에다가 예금하고 그 예금증서 받은 거죠, 그죠? 내가 은행에다가 예금증서 있는데 그 넣어줄게. 너한테 1억 줄게 있는데 내가 무슨 은행에다가 1억 예금해놓은 거 있으니까 예금증서 있으니까 그거 넣어줄게. 이게 뭡니까? 지급 수단이 되느냐 하는 겁니다. 그럼 이번에는 물론 안 됩니다만 당장 이거 다 되니까 이 답이긴 합니다만은 그다음에 또 하나 물어볼까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주식에 삼성전자 주식. 자, 삼성전자 주식은 지급 수단에 될까요, 안 될까요? 삼성전자 주식 내가 나한테 6만 원 빚졌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삼성전자 주식 한 주 줄게. 현재 삼성전자 주가가 6만 원이니까 너희 가져. 6만 원 정도 됩니다만 예를 들어서 줄게 라고 하면 그게 지급 수단이 되느냐는 거야. 될 것 같습니까? 안 될 것 같습니까? 내가 저한테 6만 원 받을 거 있는데 나한테 삼성전자 주가 지금 6만 원짜리 주식을 한 주 준다는 거예요. 내가 받아가지고 시장에서 팔면 6만 원 받죠? 그죠? 있어요. 자, 이거 헷갈리죠, 그죠? 헷갈리죠. 그래서 지급수단의 정의가 뭐냐니까, 가치가 한자 써버리는데 바뀌지 않는 거야. 가치가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자, 주화 가치가 바뀌어요? 안, 똑같은 500원짜리 동전 안 움직이죠. 자, 지폐 10,000원짜리 지폐 가치가 바뀌어? 안 바뀌어. 약속금 10억 원 나한테 빚졌는데 줄게. 가치가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하지만 삼성전자 주식은 가치가 바뀌어 안 바뀌어? 바뀌지. 어제는 6만 원 하다가 그 다음날 7만 원 되고 그 다음날 5만 원 될 수 있잖아요. 가치가 움직이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거 지급수단이 아니야? 아니야. 증권, 다시 말해서 증권은 지급수단입니까? 아닙니까? 아닙니다. CD 양도성 예금 증서도 증권이죠, 그죠? 증권이죠. 금리에 시장 금리에 따라 가지고 가치가 바뀌죠. 그러니까 그것도 아니야, 됐습니까? 그래서 잘 보시면은 지폐나 은행권이나 주화나 수표나 우편환이나 신용장이나 다 가치가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뀌어. 따라서 그게 뭐야? 지급수단이다 하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첫 번째 외국환 거래법의 물적 대상 1번 뭐라고요? 외국환. 그죠? 외국환이라는 말은 이 말은 뭐야? 대외 지급 수단에다가 지급 수단이 아닌 거. 예를 들어서 외화 증권은 지급 수단입니까 아닙니까? 증권 지급 수단이라 그랬어. 아니라 그랬어. 그죠? 아닌데도 외화로 표시되었으니까 외국환이죠. 그죠? 그다음에 외화 채권 지급 수단이 아니야. 아니죠. 채권이라는 게 가격이 바뀌잖아. 하지만 외화로 표시되었으니까 외국환인 거예요. 따라서 대외 지급 수단 가치가 바뀌지 않는 것 플러스 가치가 바뀌는 뭡니까? 증권이나 파생상품이나 외화 채권인데 외화로 표시되어 있는 것들을 외국환이라고 합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우리 외국환 거래법의 물적 대상 1번 외국환, 그 다음에 2번인데 원한대 이걸 갖다가 뭐라고 하느냐가 이걸
계산 페이지 볼까요? 내국 지급수단, 내국 지급수단. 뭡니까? 대외 지급수단 외국환인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외국환 거래법의 적용 대상에 1번 외국환으로 되어 있으면 2번도 내국환 되면 좋겠죠, 그죠? 1번 외국환, 2번 내국환 되면 좋겠는데, 내국환이 아니고 뭐야? 내국 지급수단인 거야. 다시 말해서 내국환이라 그러면 외국환에서 말한 대로 지급수단 아닌 거. 예를 들어서 증권, 원화로 표시된 삼성전자 주식, 채권, 파생상품 이런 것들은 원화로 표시된 어떤 우리나라 외국환거래법 적용 대상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뭐라고 돼 있죠? 내국 지급수단으로 되어 있지 내국환이라고는 안 돼 있잖아, 그죠? 그러니까 아니에요. 그다음 세 번째, 이게 뭡니까? 이 원화로 표시되어 있는 지급수단들 뭐가 있지? 지폐, 또 뭐 수표, 약속금, 가치가 바뀌지 않는 주화 이런 것들이 우편환, 약속금 다 가치가 바뀌지 않을 경우에 내국 지급수단이 되고 이런 것들은 외국환거래법 적용 대상이 됩니다. 오케이. 그다음 세 번째로 귀금속. 귀금속이라는 게 뭐냐? 우리나라 귀금속이라면은 뭐 다이아몬드, 루비, 사파이어 그런 걸 생각합니다만은 다이아몬드, 루비, 사파이어 그런 것들은 귀금속, 우리는 귀금속이라 그러지만 외국환거래법상은 귀금속이 아니에요. 그럼 외국환거래법에서 귀금속이란 뭐냐? 오로지 금밖에 없습니다. 금. 그러니까 금. 그다음에 지금, 불리언. 그다음에 유통되지 않은 금화. 그죠? 금. 그래서 금으로 돼 있는 것들, 골드가 귀금속이에요. 루비, 사파이어는 외국환거래법이 뭡니까? 적용 대상이야, 아니야? 아니에요. 아닙니다. 자, 그래서 정리합니다. 외국환거래법의 물적 대상이 뭐가 있나? 1번 외국환. 이란 말은 무슨 말이야? 대외 지급수단 플러스 대외 지급수단은 아닌 달러로 표시된 모든 것. 오케이? 두 번째, 내국 지급수단. 세 번째 뭡니까? 금. 이 외국환거래법의 적용 대상이다 하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외국환거래법이 적용되는 거래 행위, 앞에 설명했는데 또 나오네요. 그죠? 아까 설명했죠? 자, 여기가 한국 있고 여기가 외국이 있으면 한국과 외국과의 모든 거래와 한국에서 이루어지는 달러로 이루어지는 거래와 외국에서 이루어지는 원화로 이루어지는 거래가 뭡니까? 외국환거래법 적용 대상이죠. 볼까요? 대한민국에서의 외국환과 외국환 달러로 표시된 거죠. 그리고 대한민국에서 하는 외국환 거래 및 우리 한국에서 이루어지는 달러로 이루어지는 외화로 이루어지는 모든 거래. 두 번째, 대한민국과 외국과의 거래. 그죠? 세 번째, 외국의 주소를 또는 거소를 둔 개인과 외국에 주된 사무소를 둔 법인이 하는 거래로 해외에 사는 사람들이 하는 거래로 대한민국 통화로 표시되거나 받을 수 있는 거래. 외국에서 뭡니까? 외국에서 원화로 이루어지는 거래가 다 외국환거래법의 적용 대상이라 된다 그랬죠. 그죠? 그러니까 이거 외울 필요 없이 도표를 딱 보면은 이해할 수 있죠. 한국에서 원화로 이루어지는 거래는 외국환거래법 적용 대상 아님. 해외에서 달러로 이루어지는 거래. 걔네들끼리 저끼리 달러로 거래한 거래는 우리나라에서 외국환거래법으로 감나라, 콩나라라고 단속하거나 강행할 수가 없죠. 없습니다.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또 있네. 그 다음에 주소, 대한민국의 주소를 둔 개인에서 뭡니까? 그 종업원이 대한민국의 주소 또는 거소를 둔 개인이 외국에서 그 개인의 재산 또는 업무에 관해서 하는 거래. 한국 사람인데 해외에서 한 거래. 한국과 해외 간의 거래죠. 그죠? 그 다음에 대한민국의 주된 사무소를 거래한 법인의 등등이 외국에서 한 거래. 마찬가지로 한국과 외국과의 거래로 간주해서 둘 다 아까 제가 그림에서 그죠? 한국하고 뭡니까? 외국과의 거래로서 4번, 5번이 적용 대상이 되더라. 그런 말입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각 기관들이 외국환 거래에서 하는 각 기관들이 어떤 일을 하느냐?
기획재정부 이런 일을 하고 금융위원회가 이런 일을 하고 한국은행 이런 일을 하고 외국은행 이런 일을 하고 이런 일을 한다라고 쭉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이거 참 이게 외우기가 현실적으로 이제 우리 막 이제 외환 전문적 공부 시작했는데 이거 외우기 어렵잖아요. 그렇죠? 어렵죠. 그러니까 지금 외워봤자 별 의미도 없고요.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고 그러니까 굳이 기억하려 하지 말고 대략적으로 키포인트만 하나만 기억하고 있으면 됩니다. 키포인트 제가 알려드릴 테니까 키워드만 갖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나중에 차차 뒤에 또 나옵니다. 또 나오니까 그때 가서 각각의 파트에서 하나씩 기재부가 하는 일, 금융위원회가 하는 일, 한국은행 하는 일을 그때 가서 또 나오니까 그때 가서 기억하시면 되고요. 지금의 우리가 기억할 키포인트만 설명한다면 기획재정부, 정부죠, 정부. 정부에서 하는 일은 뭐야? 정책이죠, 정책. 정책이죠. 정책을 수립하죠. 그 다음에 아까 설명했듯이 외환거래에 대한 제한이나 규제를 할 수 있는 곳이 어디라 그랬죠? 정부. 누가 제한이나 규제할 수 있는 데가 이거잖아. 그죠? 이거 제한하니까 비상정지도 할 수 있네. 그러니까 기재부. 오케이? 자,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에서 하는 일은 뭡니까? 은행들이, 외국한 은행이 얘들이 잘하고 있나 못하고 있나 감독하는 일이잖아. 감독하는 일. 그죠? 자, 그러다 보니까 금융위원회 하는 일은 뭐냐? 외국한 업무 지원 기관에 뭐 하고 있나? 얘들 잘하고 있나 못하고 있나? 업무 지원 기관에 하는 일. 그다음에 금융기관의 등등의 일에 대해서 신고나 사후관리나 뭡니까? 검사나 제재 감독하는 일이 금융위원회가 하는 일이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한국은행이 하는 일이 뭐냐? 뭐 한국은행 여러 가지 말을 합니다만은 한국은행에서 키워드라고 본다면 한국은행은 외환시장이 어떻게 잘 돌아가고 있나 운영을 하고요. 그죠? 그 다음에 한국은행이 하는 일은 뭐냐? 브로커, 외환중개회사에 대한 관리 감독을 하고요. 그 다음에 외환거래 정보를 집중하거나 관리하는, 감독하는, 관리하는 일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은행이 하는 일은 뭐냐? 외국한 은행이 하는 일은 뭐냐? 은행이 하는 일의 키워드는 뭐냐니까 외국한에 발행을 하는 일이에요. 아니 외국한을 발행하더니 은행에서 무슨 달러를 발행하냐라고 생각할지 몰라도 여러분들 신용장은 외국환이야 아니야? 외국환이야 아니에요? 외국환이죠, 그죠? 그죠? 왜? 달러로 표시되어 있잖아. 그죠? 뭐 달러뿐 아니고 엔화로 표시되어 있거나 간에 외화로 표시되어 있잖아요. 그죠? 신용장. 그러니까 뭡니까? 이거는 대외 지급 수단이죠. 이면서도 외국환이죠. 신용장은 대외 지급 수단이에요. 가치가 안 바뀌니까. 근데 지급의 수단이 되니까 대외 지급 수단이 되면서도 외국환이죠. 그죠? 자, 이거 그러니까 은행이 신용장 발행하잖아요. 그죠? 여러분 은행이 신용장 발행해요. 그러니까 은행에서 외국환 발행하네. 맞습니까? 그 외에도 지급, 해외로 왔다 대한민국과 다른 나라 간에 지급, 추심, 돈 받는 거 영수, 그 다음에 금전 대차, 지급 보증 등등 일을 외국한 은행에서 하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억할 게 은행에서 우리나라 시중은행에서 언제 달러 발행하나 달러를 찍어내나 외국환이라 그러면 달러 발행이라 그러니까 달러 뭐 찍나 하면서 신용장 발행합니다. 그러니까 외국환을 발행합니다. 외국환의 매매, 그죠? 은행 가서 달러 사고 달러 팔고 하죠, 그죠? 매매하죠. 그러니까 이런 거 외국은행에서 합니다. 그 외에도 증권이나 채권의 매매를 중개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신탁보험 파생상품 거래를 하기도 하고요. 그죠? 파생상품 거래 이런 등등의 거래를 합니다. 업무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각 기관별로 하는 일이 뭐냐? 외국한 업무 취급기관에서 하는 일, 국세청, 관세청, 금융정보 분석원, 그다음에 외국한 은행, 그 종합금융회사, 최신관서 등등에서 하는 일들을 살펴보는데 뭐 국세청, 그다음에 관세청, 금융정보 분석원, 그다음에 외국한 은행들 모든 업무를 하고요. 그다음에 종합금융회사는요. 지금은 거의 없어졌습니다만은 외국한 은행과 거의 동일한 업무를 해요. 동일한 업무를 합니다. 그 다음에 우체국에서도 외국한 업무를 할 수가 있죠, 그죠? 해외로 우편 환원 보내다라든지 전신 환 보내는 거 가능하죠, 그죠? 홍보하는 거 이렇게 등등 일을 하는데 뭐 굳이 이걸 다 기억하실 필요는 없고요. 나중에 또 차가차 나오니까 그때 가서 다시 한번 또 살펴보면서
그 내용을 알아보도록 합니다. 일단 우리가 상식적인 수준에서 그냥 기억하고 계시라라고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각치 외국환원부 지급기관에 하는 일과 그다음에 하지 않는 일 등등이 있는데 그다음에 투자 매매업자가 있고요. 앞에 계속 나왔습니다. 투자 매매업자가 있고 그다음 페이지에 보험회사가 있고 그다음 페이지에 상호저축은행,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뭐 이런 기업 외국환을 지급하는 기관들이 여전히 많은데 그중에서 투자 매매업자가 뭡니까? 투자 매매업자 증권사예요. 그죠? 증권사예요. 증권사에서 하는 일이 뭡니까? 자본시장법상 그죠? 이과 관련되는 외국환 업무를 지급합니다. 예를 들어서 해외에서 뭐 달러 채권을 발행하는 일을 뭐 인수한다든지 중개한다든지 뭐 어드바이스 한다든지 하는 일을 했을 때 그와 관련되는 외국환 업무를 하죠. 그죠? 그죠? 그러니까 투자 매매업자 증권사에서 자본시장법상 일어나는 일을 한다. 그죠? 한다. 그래서 대신에 증권사이다 보니까 예금 받을 수 있나요? 없어요. 그다음에 비거주자로부터 외화나 예화 예금을 받을 수 있느냐? 없어요. 왜? 증권사에서 예금 받습니까? 없어요. 증권사는 예금 못 해요. 예금을 어디서 받아요? 은행에서 받죠. 그죠? 은행에서 받지. 예금을 받지 못합니다. 자, 그다음에 투자 예를 들어서 대외 돈을 보낼 때 증권사 하는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송금은 가능한데 얼마까지 투자나 매매 중개업자에 한해서 얼마 건당 5,000불 연간 5만 달러까지는 송금할 수 있다. 나중에 뒤쪽에 나옵니다만은 우리가 미리 배우죠. 대외 직업에 있어 가지고 여러분들이 증빙 서류 없이 대외로 지급할 수 있는 소위 말해서 증여성으로 송금할 수 있는 달러가 얼마냐? 그러니까 1년에 5만 달러까지는 보낼 수 있죠. 1년에. 근데 여기 들어가는 게 뭐냐니까 1년에 5만 달러 되려면 그 5만 달러 범위에 합산되는 게 뭐냐니까 건당 5,000달러를 넘어가는 돈이야. 건당 2,000달러, 3,000달러 모르는 것은 5만 달러 범위 안에 들어가지 않고요. 5만 달러로 넘어가는 거래 건수를 합쳐서 1년에 얼마? 5만 달러까지는 해외로 보낼 수가 있어요. 뭐 없이? 증빙 서류 없이. 물론 증빙 서류 있으면은 이 범위도 아니고 그냥 보내면 됩니다. 그 증빙 서류에 따라서 보내면 됩니다만은 예를 들어 수입한다. 그러면 인보이스라든지 신용장에 있는 적혀 있는 금액대로 30만 불이건 50만 불이건 100만 불이 보낼 수 있고요. 그냥 인보이스나 증빙 서류가 없는 경우에 그냥 해외로 보낼 때는 예를 들어서 해외 사는 누구 조카가 결혼을 한다 그래서 결혼 축의금으로 얼마 보낼까? 뭐 만 달러 너무 많죠, 그죠? 만 달러는 얼마야? 1,200만 원인데 결혼 축의금으로 1,200만 원을 보낼 리가 없겠고 얼마 보낼까요? 예를 들어 뭐 100달러? 200달러? 그죠? 뭐 보낸다. 그건 가능하다 이거죠, 그죠? 이게 게 뭡니까? 증여성인데 그 얼마까지? 증빙서류 없이 1년에 5만 달러까지 보낼 수 있다고 되어 있죠. 마찬가지로 증권사에서 보낼 수 있는 돈이 1년에 5만 달러. 그죠? 5만 달러. 건당 5,000달러를 넘어갈 경우에. 그죠? 근데 그것도 그냥 보낸 것이 아니라 뭡니까? 투자 매매나 중개업자에 한해서 보낼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죠? 자, 그 다음에 보험에서 하는 일이 뭡니까? 보험과 관련되는 여기는 뭐 해외 뭐 재보험을 든다거나 그죠? 뭐 이럴 경우에 또는 뭐 해상보험을 든다거나 해상에서 보험 사고 나가지고 해외로 보험금을 지급한다. 다 보험회사에서 할 수 있는 요구하는 무죠, 그죠? 근데 마찬가지로 보험회사에서는 대외 지급이나 출심이나 수령 뭐 이런 걸 못 하고 그다음에 예금도 당연히 못 받는다. 뭐 당연한 얘기겠죠. 그다음에 상호저축은행이나 신용조합이나 새마을금고나 한국향진흥공사에 따르면 각각의 그 법에 따라서 상호저축은행법이나 신용조합법이나 새마을금고법 등등에 따르는 관련되는 외국환 업무를 할 수가 있는데
있는데 예를 들어서 대외지급이나 수심이나 수령 업무를 못 하는데 그래도 상호저축은행에서는 상호저축은행 뭡니까? 무슨 상호저축은행에서는 규모가 작으면 안 돼요. 규모가 커야 돼요. 얼마나? 직전 분기말 총 자산이 1조 원 이상일 경우에는 아까 증권사에서 할 수 있는 것처럼 얼마? 건당 5,000달러, 1년에 5만 달러까지 송금은 가능하다. 그렇죠? 송금은 가능하다. 오케이가 됩니다. 그러니까 다른 건 다 안 되고 상호저축은행에서만 규모가 큰 1조 원 이상 되는 1조 이상 되는 자산 되는 경우에는 송금은 가능하다. 그렇죠? 그렇죠? 송금도 얼마까지? 뭐 몇만 불이 아니고 얼마? 1년에 5만 건당 5,000달러 이상 5만 달러까지만 보낼 수 있다. 그 거래에 따라서입니다. 자, 그다음 됐나요? 그다음에 그 외에 할 수 있는 일이 뭐냐? 그 외에 뭐 중개 업무 할 수 없는 게 금전 대차의 중개 예금은 할 수 없죠. 그죠? 근데 이제 상호저축은행이다 보니까 예금은 가능하다. 예금은 가능하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은행이다 보니까 채무를 금고 예금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금고는 가능하다. 이런 겁니다. 자, 그다음에 여신 전문업자가 있는데 여신 전문업자라는 게 우리 통상 뭐 하니까 리스 회사예요. 리스 회사. 리스 회사니까 리스 회사에서 하는 일은 뭐냐? 리스 업계 관련되는 업무. 할 수 없는 거 대외 지급도 안 되고 송금도 신용카드 업자 같은 경우에는 신용카드 업자의 경우에는 5만 달러까지 허용할 수 있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낼 수 있다고 했는데 보낼 수 있는 사람이 증권사에서도 그러니까 5만 달러 1년에 5만 달러까지 송금 가능 한 게 우리 앞에서 배우기로 1번 증권사에서 가능하죠. 또요. 상호저축은행. 그죠? 그 다음에 또 나오죠. 뭡니까? 신용카드. 카드회사. 그죠? 카드회사에서는 5만 달러까지는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가능하긴 하죠. 그죠? 가능하긴 하는데 실제로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증권사나 또는 상호저축은행이나 또는 뭡니까? 이 카드회사에서 대외 지급이나 추심을 하고 업무를 잘 하지 않죠. 그죠? 왜 안 합니까? 은행에서 하니까 할 수는 있으나 법적으로 할 수는 있으나 현실적으로 잘 안 하니까 그렇지 할 수는 있다는 이야기죠. 그죠? 할 수는 있다. 자, 그 다음에 이때까지 이제 각 외국한 업무들이 하는 일이 배웠는데 뒤에 또 나오니까 그때 가서 또 배우기로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거주자, 비거주자라는 말입니다. 이거 시험에 자주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자, 거주자가 뭐야? 한국에 사는 사람 거주자, 그죠? 비거주자, 한국에 안 산 사람 비거주자. 그거는 정의가 아닙니다. 그건 말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거주자란 무엇이냐? 한국에 사는 사람을 말한다. 이 말이 아니고 뭐라고 돼 있죠? 대한민국 살국에 살고 있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법적인 용어가 뭐냐? 대한민국에 주소가 있는 자를 말해요. 주소가 또는 개인의 경우 주소고 그 다음에 법인의 경우에는 사무소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그죠? 이거. 그 다음에 비거주자는 이거 아닌 사람을 말하죠. 근데 구체적으로 그럼 어떤 게 거주자고 어떤 게 비거주자냐? 어떤 사람이 거주자고 어떤 사람이 비거주자냐? 그럼 한국에 산다 그러는데 그럼 도대체 얼마나 살아야 되느냐? 한국에 주소가 있다 그러는데 도대체 얼마나 있으면 주소가 생기느냐? 이런 등등의 내용을 살펴봅니다. 먼저 거주자가 뭐고 대한민국 국민이면은 다 거주자죠. 그죠? 거주자인데 그 외에도 대한민국에 안 살고 있으면서도 거주자로 취급해 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제외 공관에 근무하는 외교관들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뉴욕 주미 뭐 뉴욕에 있는 주미 뉴욕에 있는 대사관 이는 어느 나라 땅이에요? 그러면 명동에 있는 거꾸로 이야기합시다. 명동에 있는 주한 중국 대사관이 있죠. 그죠? 자, 이게 어느 나라 땅이에요? 그 중국 땅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범인이 예를 들어서 죄인이 그 안으로 도망가 버리면은
도망가 버리면은 한국 경찰이 뛰어가가지고 꼼짝 마라 너 나와라고 그 중국 대사관 영내로 들어간 법인을 제가 잡아가지고 그 사람을 잡아가지고 끌어내서 압송 체포할 수 있습니까? 없어요. 다른 나라 땅이니까 어째 됩니까? 대사한테 가서 저 범인이 안으로 도망갔는데 쟤 좀 잡아야 되겠습니다. 라고 허가를 받고 들어갈 수 있어요. 왜? 그 나라 땅이니까. 따라서 거기에 근무하는 사람은 명동의 주한 중국 대사관에 근무하는 중국 외교관은 한국에서 아무리 오래 살더라도 이 사람은 뭐야? 비거주자야. 그렇겠죠? 외국 주한 중국 대사에 근무하는 중국 사람들은 한국에 10년, 20년, 50년, 100년 살더라도 그 사람은 영원히 뭐야? 비거주자야. 거꾸로 이야기해서 해외에 나가서 미국의 뉴욕의 대사관은 어느 나라 땅이야? 우리나라 땅이야. 우리나라 땅이야. 따라서 거기에 근무하는 외교관은 외국에 살더라도 뭡니까? 거주자가 됩니다. 그렇죠. 거주자. 자, 두 번째로 그러면 예를 들어서 비거주자인데 그러니까 거주자로서 그럼 외국인은 그러면은 한국에 얼마나 들어와야 거주자가 되느냐? 한국에 들어가지고 얼마나 오래 살아야 거주자가 되느냐 하면은 한국에서 6개월 있구나. 6개월 이상만 살면은 외국인인데 거주자가 돼요. 그러니까 외국인인데 한국에 들어와가지고 6개월 이상 살면은 그 사람은 스테이터스가 거주자로 바뀌어요. 그럼 한국 사람의 경우에 해외 나가는 사람 있잖아요. 그죠? 해외 나가서 이민 나갔어. 근데 아직 국적은 한국 사람이야. 시민권 취득 안 하고 우리나라 여권을 가지고 있다가 어느 날 뜻한 바에서 해외 생활 지겹다. 이제 한국에 들어와 살아야 되겠다라고 들어왔어요. 그 사람은 한국 들어왔으니까 바로 그 순간부터 거주자로 바뀌느냐? 아닙니다. 외국에서 살다가 들어왔으니까 6개월 살아야 되느냐? 아닙니다. 얼마나? 한국 사람은 해외에서 살다가 비거주자에 있다가 한국에 들어오면은 얼마만 살면 되느냐? 한국 사람이니까 석 달만 살면 돼요. 그러니까 해외에서 들어와가지고 우리나라 사는 사람은 외국인은 우리나라 들어온 지 얼마 있어야 된다고? 6개월. 한국 사람은 한국 들어온 지 얼마 있으면 된다고? 석 달만 있으면은 거주자가 돼요. 오케이. 자, 그런데 예를 들어 그럼 외국인의 경우에 거주자가 되려면은 우리나라 들어온 지 6개월 이상 살아야 되느냐가 됩니다만 그게 아니고 한국에 들어오자마자 바로 거주자로 스테이터스가 바뀔 수가 있는 사람도 있어요. 들어오자마자. 들어온 지 하루밖에 안 됐는데 하루 좀 그렇고 일주일밖에 안 됐는데 바로 거주자가 됐어요. 어떤 사람이냐? 한국에서 영업 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또는 예를 들어서 뭐라 그럴까요? 예를 들어 이탈리아 사람이야. 이탈리아 사람인데 셰프. 예? 셰프야. 그래서 뭘 잘 만들어? 스파게티 잘 만들어요. 그래서 이탈리아 사람이 한국에 들어와가지고 이태원에다가 스파게티 집을 차렸어요. 이탈리아 식당을 차렸어요. 그 사람은 한국에 들어온 지 얼마 됐어요? 한 달밖에 안 됐어. 하지만 이 스파게티 집을 차린 순간 그 사람은 뭐가 됩니까? 거주자로 스테이터스가 바뀌어요. 왜? 영업활동하고 있잖아. 그죠? 영업활동하고 있다 보니까 바로 거주자로 바뀝니다. 6개월까지 안 기다려줘도 돼. 거꾸로 이야기해서 자, 그러면 한국 사람입니다. 한국 사람이 한국인은 그렇고 국민, 예, 우리나라 국민이 해외에서 한국 들어오려면은 석 달만 있으면은 거주자로 바뀌죠, 그죠? 맞습니까? 그러면 국민이 거꾸로 거주자였던 사람이 한국에서 해외로 나가면은 거주자에서 비거주자로 바뀌는 기간이 얼마나 필요하느냐? 2년 이상 살아야 비거주자로 바뀌어요. 2년 이상 살아야 비거주자로 바뀌어요. 자, 반면에 외국인은 해외에서 어디다가 잘 쓸 수 있나요?
새로 쓰겠습니다. 자, 국민은 해외에서 한국으로 들어올 때는 3개월이죠. 3개월 있으면은 거주자로 바뀌는데 한국에서 해외로 나갈 때는 얼마? 2년 이상 있어야 비거주자로 바뀌어요. 그죠? 근데 반면에 외국인은 해외에 있다가 우리나라로 한국으로 들어오면은 얼마나 있어야 거주자로 바뀌니? 6개월. 그죠? 임대만 바뀌죠. 맞습니까? 근데 한국에 살던 거주자가 이제 해외로 나갔어요. 그럼 어느 순간부터 이제 한국에 안 들어올 것 같으면 그 사람 스테이터스가 거주자에서 비거주자로 바뀌겠죠. 그죠? 얼마나 있어야 되느냐? 한국 사람 몇 년? 2년. 외국인은 석 달입니다. 석 달만 나가버리면 한국에 안 들어오겠네. 비거주자가 됩니다. 이건 한국 사람이니까 2년 이상 나가 있어야 비거주자가 됩니다만은 외국인이니까 얼마? 석 달입니다. 그죠? 자, 잘 기억하고 계세요. 자, 다시 국민이면은 해외에서 우리나라 들어올 때 얼마나? 석 달만 있으면 돼. 그럼 국민이면은 해외에서 외국으로 나갈 때 외국으로 나가지고 얼마나 있어야 비거주자가 돼요? 2년 있어야 비거주자가 돼. 외국인은 비거주자 해외에서 한국 들어올 때 얼마나 있으면 한국 사람이 거주자가 됩니까? 6개월은 살아줘야 돼. 그죠? 반면에 한국에서 해외로 나가면 얼마나 있으면 비거주자로 바뀌어? 3개월이면 됩니다. 이 국민도 그렇고 외국인도 그렇고 아까 즉시 한국에서 해외에서 우리나라로 들어왔는데 바로 들어오자마자 바로 거주자로 스테이터스가 바뀌는 경우가 있었죠. 어떤 경우야? 영업활동이며 그죠? 영업활동을 하면 어디 갔지? 영업활동에 종사하면은 거주자로 바뀌죠. 그죠? 바뀝니다. 거꾸로 이야기해서 국민도 해외에 나가면 2년은 살아야 비거주자로 바뀌는데 나가자마자 바로 비거주자로 신분이 바뀌는 경우가 있습니다. 얼마나? 똑같죠? 해외에서 영업활동에 종사하고 있으면 안 돼. 예를 들어서 유현진 선수 해외에서 야구하는 게 영업활동인지 모르겠습니다. 해외에서 월급 받고 있죠. 그래서 그 사람은 나가자마자 바로 뭐가 됩니까? 비거주자로 신분이 바뀝니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그 이야기고, 그 다음 아까 이제 외교관 이야기했는데, 수났죠. 외국인 영업 활동을 하거나 아니면 얼마 6개월 이상 체제해야 거주자로 바뀐다는 이야기고요. 자, 그 다음 외교관은 아까 이야기했듯이 해외에 있으면은 주미 대사관에 있는 분들은 몇 년을 살더라도 10년을 살더라도 20년을 살더라도 한국 사람 거주자 그죠? 됩니다. 거꾸로 이야기해서 우리나라에 국내에 있는 외국 정부 공관이나 국제기구에 있는 사람은 한국에서 아무리 오래 살고 얼굴 생긴 것도 한국 사람 생겼고 한국말 유창하게 하고 물론 국적은 외국입니다만은 이라도 한국에 아무리 오래 살더라도 그 사람은 영원히 비거주자가 됩니다. 됐죠? 자, 이런 정도로 거주자, 비거주자를 기억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자, 해외에서 거주자였는데 나가가지고 석 달 있으면은 비거주자로 바뀐다 설명했죠, 그죠? 그 다음에 외국 정부나 국제기구에 공부로 입국하는 자는 외교관과 마찬가지로 뭡니까? 비거주자로 아무리 오래 있더라도 비거주자가 됩니다. 그렇죠? 자, 거주자, 비거주자 다 설명했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개인 말고 법인의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 국적과 관계없이 한국에 사무소가 있으면은 거주자, 해외 사무소가 있으면은 뭡니까? 한국 회사인데 해외 사무소에 있으면 뭡니까? 그건 비거주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사무소가 어디 있느냐에 달려 있고요. 또 하나 제외 공간 아까 이야기했죠. 주미 한국 대사관 그죠? 주 프랑스 한국 대사관 전부 뭡니까? 거주자 대사관 법인이 단체인데 당연히 거주자가 됩니다. 거꾸로 이야기해서 한국에 있는 외국 정부의 공관 국제기구 다음 뭐야?
비거주자가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미군들 그죠? 뭐 미 함주국 군대의 국제인 유엔군 등등은 몽땅 다 뭡니까? 비거주자가 되더라. 그죠? 비거주자가 되더라가 됩니다. 자, 다 설명했죠? 그죠? 다 설명한 대로 제외 공간 다 됐죠. 자, 그다음에 그게 동거가족이면 동거가족. 예를 들면 대사님, 영사님은 거주자인 줄 알겠는데 그럼 대사관 부인은 어떻게 돼? 대사의 부인은 어떻게 되느냐? 동거가족은 마찬가지로 해당 거주자의 거주 구분에 따른다. 유현진 해외 나가 있는데 나가자마자 바로 비거주자로 스테이터스가 바뀌었죠. 그죠? 하지만 그 부인은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은 나간 지 2년이 있어야 비거주자가 되느냐? 아니에요. 동거가족은 같이 그죠? 동일하다. 그 유현진과 그 가족은 거주성이 동일하다가 됩니다. 유현진이 비거주자가 되면은 그 가족분들도 몽땅 다 비거주자로 바뀐다 하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다음에 대외거래가 있는데요. 대외거래는 크게 나누어서 경상거래가 있고요. 그다음에 자본거래가 있습니다. 경상거래는 뭐고 자본거래는 뭐야? 경상거래는 크게 나누어 가지고 무역거래하고 그다음에 무역외거래로 나눌 수 있고요. 그죠? 무역거래하고 무역외거래. 무역거래 수출 수입 같은 거고 무역외거래 통상 우리가 이전거래라 그럽니다만 이게 또 이전거래라 그럽니다만은 이전거래 그냥 아까 이야기했듯이 해외로 송금하는 거 무역이 따르지 않고 돈만 왔다 갔다 하는 거 이게 이제 이전거래죠. 그죠? 이전거래인데 그다음에 이제 그 무역이 있어도 서비스 그죠? 서비스 용역 등등을 수출하거나 수입할 수 있죠. 여기 이전거래가 나옵니다만은 그죠? 뭐 지사경비가 나간다든가 이런 것들이 다 경상거래입니다. 경상거래. 반면에 이제 자본거래는 뭡니까? 투자, 예금, 차입 이게 전부 다 이제 뭐 예금, 대차, 보증 뭐 이런 것들이 다 이제 부동산, 투자, 채권 이런 것들이 다 자본거래가 됩니다. 자, 그러면 시험에 항상 어떻게 나오느냐? 다음 중 자본거래가 아닌 거 이게 나와 이런 게 잘 나오거든요. 헷갈리는 게 1번 예금, 2번 뭐 증권 투자라 합시다. 투자. 3번 뭐죠? 주식 투자. 예를 들어서. 오케이? 4번 뭐 할까요? 뭐 예금 이자. 오케이. 예금 이자 합시다. 그러면 저는 예금 이자는 자본거래 같습니다만은 예금 이자는 자본거래 같습니다만은 사실은 자본거래가 아니라 이거는 뭐냐니까 경상거래에 들어갑니다. 우리가 주식 때 샀는데 주식 투자의 배당금은요 자본거래가 아니에요. 예금이자 자본거래가 아니에요. 그죠? 정군투자 자본거래가 맞아요. 저기 자본거래. 그리고 예금 원금은 원금이 가는 거. 얘는 자본거래예요. 반면에 원금에서 생기는 수익, 이자, 그죠? 이자 이런 것들은 몽땅 다 뭐야? 이자, 투자 수익 그런 것들은 다 뭐야? 경상거래에 속합니다. 그러니까 원금은 자본거래고 이자는 경상거래다. 나머지 우리가 무역거래 같은 거는 서비스 거래 같은 것들은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죠. 그죠? 그 다음에 또 하나.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아까 유현진 선수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유현진 선수가 예를 들어서 팔 빠지게 공 던져가지고 받는 소득은 그걸 한국으로 송금했습니다. 그건 무슨 거래죠? 경상거래인가 자본거래인가? 임금이니까 임금. 그죠? 일종 임금이니까 뭡니까? 경상거래죠. 그죠? 경상거래가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는 여러분 기억할 게 이자하고 그죠? 투자 수익이 경상거래에 속한다 하는 것만 기억하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죠? 자, 결제회계 이런 것들을 지급하거나 수령하는 일을 말한다는 거고요. 자, 그다음에 우리가 외국한 은행의 의무 중에서
통상 외국은행에서 무슨 일을 해야 되느냐 하면은요. 그는 확인을 해야 할 일이 있고요. 그 다음에 사후 관리를 해야 할 일이 있고요. 그 다음에 확인도 있고 뭐 등등의 업무가 있습니다. 그럴 때 예를 들어서 당사자는 뭘 해야 되느냐 이런 일을 신고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보고해야 되고요. 그죠? 절차를 준수해야 되고 그 다음에 회수 의무가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예를 들어서 신고 의무가 뭐냐 이런 일을 하려고 합니다 라고 신고해야 됩니다. 그죠? 신고는 뭐죠? 사전에 신고하죠. 맞습니까? 사전에 신고하죠. 그리고 보고는 뭐죠? 이거는 일종의 사후에 이런 일을 했습니다 라고 하여 사후에 보고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인데 신고는 당연히 사전에 신고해야 됩니다. 어떤 것을 신고해야 되느냐? 예를 들어서 상계거래, 제3자 신고거래 등등등 여러 가지 신고 내용이 많습니다. 지금 외울 필요 전혀 없고요. 나중에 또 신고라든지 할 때 그때 가서 차근차근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신고를 하면은 은행에서 뭐 해야 돼? 이거 맞나 안 맞나 확인해야 되겠죠. 그죠? 그죠? 자, 그 다음에 보고, 해외 직접 투자 등에서 보고해야 되고, 그 다음에 직업 절차 등을 준수할 의무가 있는데, 아까 설명했듯이 5,000달러를 초과하는 직업 등에 대해서는 뭡니까? 신고하고 절차를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고요. 이럴 때 외국한 은행은 이게 제대로 된 건지 신고 대상 거래인지 아닌지를 확인할 의무가 있습니다. 키워드가 뭐냐? 뭐 시험에 나올 만한 게 뭐가 나오느냐? 외국한 은행에서 이 거래가 외국한 거래법상 신고 대상인지 여부를 확인해야 할 금액은 얼마입니까? 5,000달러. 5,000달러 이상으로 송금할 경우에는 은행에서 이거 무슨 거래요? 이거 왜 보내려고 그래요? 라고 확인할 의무가 있다. 그래서 요것만 기억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신고 의무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자본거래에 해당되거나 또는 다정한 상계나 제3직업이나 등등에 관해서는 신고하고 그 다음에 해외 직접 투자 이런 것들을 보고해야 할 의무가 있다 정도가 있습니다. 나중에 다 나오니까요. 해외 직접 투자니 해외 지사 설치니 이런 거 나오니까 앞에서 뭐 이런 것들을 신고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보고해야 되는가 보다 하는 정도로 넘어가도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또 해볼까요? 예를 들어서 직업 절차 준수 의무, 회수 의무, 그 다음에 확인 의무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 지금 외우려 하면은 제가 뭐 외환 전문역 강의를 하루 이틀 한 것도 아니고 1, 2년 한 것도 아닌데 학생들을 가만히 보니까 첫날 첫 시간에 외국한 거래 총론에 있어가지고 신고 무슨 거래, 다자간 상계 거래, 제3자 직업의 거래, 그 다음에 기간을 초월하는 거래, 뭐 은행을 통하지 않는 거래, 블라블라블라블라블라를 신고해야 됩니다. 라고 해봤자 그게 무슨 말인지 다자간 상계가 뭐고 제3자 뭡니까? 그 직업이 뭐고 그 다음에 기간을 초과하는 직업이 뭐고 은행을 통하지 않는 직업이 뭔지에 대한 데피니션이 정의를 제대로 잘 못 내리기 때문에 그게 무슨 거래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 신고해라 라고 외워봤자 신고하는 그거 갖고 거래가 따로따로 놀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은 막 그런 게 있는가 보다 할 정도로 넘어가고요. 나중에 그때 가서 제3자 직업 거래의 경우에 다자간 상계의 경우에 그죠? 그다음에 기간을 초과하는 직업의 경우에 은행을 통하지 않는 직업의 경우라고 다 나오니까 그때 가서 내용을 보면은 그 거래가 이게 뭐구나 하는 것을 알고 그게 신고구나 하는 데서 알면 되는 거니까 그냥 넘어갑니다. 일단은. 그리고 사후관리 또 마찬가지입니다. 일단은 지금은 넘어가도록 하죠. 그죠? 그래서 외국한 은행에서 해야 할 사전 뭡니까? 관리하는 것들 중에 뭘 신고해야 되느냐? 보세요. 상계, 상호계산, 해외 예금, 해외 차입, 증권 발행, 회원권 취득, 국내 부동산 취득, 5만 달러 초과 지급, 외국 블라블라블라블라. 이거 어떻게 외워? 어떻게 외워요? 다 외우게 됩니다. 여러분들 다 외우게 됩니다. 이걸 외우려고 하지 말고요. 나중에 아까 설명했듯이 다음에 각각의 챕터에서 차근차근 볼 테니까 이걸 다 모아하는데 불과하니까 일단은 그냥 이런 게 있는가 보다 하는 정도로 넘어가고
굳이 여기서 기억한다 그러면은 이것만 보면 되겠네. 아까 설명했죠. 그죠? 증빙서 제출 안 하고 해외로 보낼 수 있는 달러가 1년에 얼마다 얼마? 5만 달러. 건당 얼마? 5천 달러를 초과하는 경우로서 1년에 5만 달러는 보낼 수 있다. 뭐 정도를 넘어가겠다. 면 됩니다. 그죠? 그다음에 넘어가자. 자, 그다음에 사실은 우리나라에서 사전에 관리하는 수단이 있습니다. 사전 관리 수단이 뭐냐? 외국한 거래에 사전 관리하는 게 뭐냐? 1번 신고 수리, 3번 확인부터 해야 되는데, 자, 4번 인정, 4번째 허가. 의 5가지 종류의 사전 관리 수단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외환 거래할 경우에 이 거래를 그냥 자유롭게 내버려 두긴 합니다만은 사전에 좀 관리할 필요가 있어 가지고 이 무슨 거래인지를 나름대로 그 당국에서 관리해요. 그 관리하는 방법이 5가지가 있습니다. 신고 수리, 확인, 인정, 허가. 무슨 말이냐? 신고 해외로 3만 달러 보내려 한다. 증여성으로 증명서류 없이 어떻게 해야 되겠다고 그냥 보내지 말고 보내기 전에 뭐 해야 된다고요? 은행에 가서 신고해라. 신고. 그죠? 리포트. 신고하라. 이 신고입니다. 그 다음에 신고 수리는 뭐냐? 신고하면은 리포트인데 신고 수리는 뭐냐? 신고하면은 은행에서 그걸 보고 오케이 하고 accept 해야 수리를 해야 그 거래에 법적인 효력이 발생하는 경우를 신고 수리라 그래요. 우리나라에서 은행에서 신고 수리는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뭐냐? 부동산 취득하는 거야. 해외. 오케이. 자, 그다음 확인. 그럼 뭡니까? 신고하면은 은행에서 뭘 하죠? 확인하죠. 이게 무슨 거래예요? 누가 해외에 사는 이모가 그 이모 아들이 결혼한다 그래가지고 축의금 보내는 거예요. 그죠? 보낸 거예요. 라고 신고하고 아 그렇구나 라고 확인해 줘. 신고하면 확인합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인정은 예전에는 딱 한 건 있었는데 지금 그 법 규정 자체가 사라졌어요. 지금 그래서 인정할 일은 없어요. 인정할 일은 없죠. 그죠? 없죠. 그 다음에 허가는 뭐냐니까 이런 해도 됩니까? 라고 했을 때 하세요 라고 허가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허가를 할 수 있는 곳은 어디냐니까 금융감독원이나 그리고 기재부에서 허가하지. 외국한 은행에서는 허가 안 해요. 그러니까 외국한 은행에서 허가할 일은 없어요. 그러니까 보면 앞에 보면은 5가지 우리의 그 사전 신고 수단이 있다고 그랬는데 자 확인, 그죠? 신고, 그 다음에 신고 수리, 또요 허가, 인정인데 지금은 외국한 은행은 허가도 할 수가 없고 허가 누가 해? 기획재정부에서 해요. 그죠? 금융감독원에서 해요. 그 다음에 인정은 법 규정 자체가 사라졌으니까 없어요. 그러니까 신고 수리, 신고, 인정, 확인밖에 없는데 그 중에서 신고, 그럼 맨날 뭐 돈 보낼 때 하는 신고 이거, 신고 수리, 부동산 이거, 확인, 신고에 따르는 뭡니까? 확인. 요 세 업무만 외국한 은행에서 할 수가 하고 있죠. 그죠? 그죠? 자,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번에는 이제 한국은행에다가 신고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어떤 걸 신고하느냐? 뭐 개인 차익, 대외지급 배당, 5만 어쩌고 있습니다. 읽지도 않겠습니다. 나중에 나오니까 나중에 나온다니까 불안해하시지 않아도 됩니다. 불안해하실 필요 전혀 없습니다. 이야기 또 하고 계속 나오니까 저절로 외우게 됩니다. 이걸 갖다가 여러분들이 외우려고 하면은 개인 사업자의 해외 차익, 대외지급 수단의 매매, 상계, 제3자 지급 블라블라블라블라를 한국은행에 신고된다라고 외우면 돌아서면 잊어먹어요. 못해요. 나중에 이거 대외 차익, 대외지급 수단 매매, 상계 거래, 제3자 지급 거래, 5만 달러 초과 거래, 해외 예금 거래 다 나오니까 그때 가서 이거는 한국은행에 신고하고 요거는 은행에 신고하고 요거는 기획재정부 신고하고가 그때 나오게 되니까 그때 자세하게 배워도 됩니다. 저를 믿으세요. 안 하고 제가 설명하기 싫어서 설명 안 하는 게 아닙니다.
다 나오니까 지금 외워봤자 아무 소용이 없으니까 아마 이런 게 있는가 보다라고 하고 넘어가도록 합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신고를 그렇다 치고 지금 신고 수리, 그죠? 신고 수리 같은 경우는 뭐가 있느냐? 한국은행에서 신고 수리하는 경우는 또 하나밖에 없어요. 뭡니까? 해외 은행에 신고하지 않는, 그러니까 은행에 신고하지 않는 뭡니까? 해외 부동산 취득 같은 경우를 한국은행에 신고 수리하고요. 보통 부동산 취득은 해외 부동산 취득 어디 신고해? 은행에 신고하는데 은행에 신고하지 않고 한국은행에 신고해야 될 경우가 몇 가지 있어요. 그런 경우를 한국은행에서 신고 수리하고, 통상은 한국에서 하는 일은 뭐냐니까 해외 지사의 부동산 및 증권 거래에 대한 것은 신고 수리 대상입니다. 신고 수리 대상. 그러니까 역시 부동산, 개인의 부동산 취득은 은행에서 하고 해외 지사의 부동산 취득은 어디 한국은행에서 신고 수리한다 라고만 기억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기획재정부에 신고해야 되는 거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이거 등등 어디 신고하느냐 나중에 나올 테니까 막 이런 게 있는가 보다 하고 지금부터 굳이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그다음에 그럼 이제 신고를 말고요. 신고 수리하고 허가 요거만 기억하죠. 오케이. 자, 신고 수리할 경우에 아까 신고 수리 1번 은행에다가 신고할 경우에 신고 수리하는 경우가 있고 한국은행에 신고 수리하는 경우가 있고 그죠? 자, 그다음에 금융감독원에 그죠? 금융감독원에 신고 수리할 경우가 있고 그다음에 금융위원회 그죠? 금융위원회 신고 수리할 경우가 있죠. 자, 은행에 신고할 수리가 뭐가 있죠? 해외 부동산 취득 그죠? 해외 부동산. 그다음에 한국은행에 신고를 하시면 지사의 부동산 취득. 오케이. 그다음에 해외 감독원에서의 신고 수리는 뭐냐? 그러니까 은행에 금융기관에 해외 지점. 그래서 무슨 은행에서 자카르타 지점 열고 싶은데요. 어디 신고 수리예요? 은행 감독원에서 신고하고 하고 accept 해야 신고 수리해야 그 행위 법적 행위가 유효합니다. 오케이? 그래서 자카르타 지점 할 때는 어디 한다고요? 무슨 은행? 예를 들어서 무슨 은행이랄까? 두나은행 자카르타 지점을 설립하려고 그럽니다. 어디 신고 수리해야죠? 신고 수리. 어디 신고 수리? 은행 감독원. 오케이? 자, 마지막으로 금융위원회에서 신고 수리할 경우는 뭐냐? 금융기관의 금융이나 보험과 관련해서 해외 직접 투자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해외에다가 회사 하나 만드는 거예요. 그죠? 해외 만들어가지고 만들고 경영권에 참여하는 게 직접 투자죠. 그러니까 지점을 만든 것이 아니라 뭡니까? 그 자카르타 지점을 만든 것이 아니라 자카르타에다가 금융기관을 하나 만들어가지고 그죠? 법인을 만든다. 또는 법인을 갖다가 우리가 은행에서 산다. 직접 투자한다. 했을 때는 금융감독원보다 그 위에 있는 금융위원회에 가서 신고 수리를 받아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금융기관에서 지점을 설치하면은 금융감독원, 그리고 금융기관에 직접 투자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에 가야 된다는 이야기고요. 자, 그 다음에 허가의 경우에는 우리나라에서 허가를 해줄 수 있는 곳이 아까 이야기했죠. 금융위원회하고 뭡니까? 기획재정부에서 할 수 있죠, 그죠? 그래서 허가가 뭐냐니까 쉽게 말해서 이런 일을 하려고 해도 되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무슨 예가 있느냐? 예를 들어서 테러 자금 송금하는 거. 알카이다가 너무나 마음에 들었어요. 알카이다가 테러하는데 제가 그 돈을 좀 보태고 싶습니다. 10만 달러 송금을 하려고 그러는데요. 허가해 주세요. 네? 테러 단체에다가 송금을 하겠다라고 하면은 한국은행에서
금융위원회에서 네, 장하십니다. 참으로 정말 장한 일입니다. 세계 평화를 위해서 테러 단체에 송금해야지요. 라고 허가해 줄까요? 그럴 리가 있나? 그죠?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허가란 말은 사실상 뭐야? 금지야. 하지 마. 그죠? 하지 마. 그죠? 어떤 거 하지 마라고요? 테러 단체에다가 보내는 거. 그죠? 그 다음에 금융거래 제한 대상자의 직업. 금융거래 제한 대상자가 뭐냐니까 소위 말해서 소세 체납자, 신용불량자 이런 사람들이 그죠? 해외 투자하려고 그런다 그죠? 그러면 신용불량자가 해외 투자한다 그런다. 해외 투자하기 전에 은행 비부터 먼저 갚으세요. 그죠? 이럴 때 금융위원회 가서 저 신용불량자인데요. 은행에서 빚 못 갚아가지고 있는데요. 신용불량자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뜻한 바에 있어 하와이에 있는 풀빌라 집을 하나 사고 싶습니다. 금융위원회에서 그렇죠. 뭐 은행의 빚이야 전체를 갚으시고요. 하와이 풀빌라 멋진 부동산 하나 사세요. 라고 허가해 줄까요? 그럴 리가 있나? 하지마. 하지마. 그래서 허가는 뭐야? 금지다 금지. 그래서 금융거래 제한 대상자의 지급하는 일이나 해외로 보내는 거리나 또는 테러 자금은 어디서 금융위원회에서 못하게 막아놓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은행에서 하는 일 중에서 은행의 통상적으로 일반 계정인데 은행의 계정이 일반 계정인데 역외 계정이라고 했습니다. 이게 무슨 계정이냐니까 그 해외에서 운용되는 거래예요. 돈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런던에서 빌려가지고 파리로 투자하는 돈 이런 돈이야. 우리나라 안 들어오는 돈이야. 그걸 역외에서 돌아다니는 돈은 역외 계정으로 따로 운영해요. 한국에 안 들어오게 돼 있어요. 역외 계정으로 따로 운영하는데 그 돈을 하고 일반 계정 우리나라로 들어올 수 있는 계정하고를 섞어버리면 그건 역외 계정이 의미가 없죠. 그죠? 역외 계정은 해외에서 돌아다니고 우리나라에 안 들어오기로 하고 만들어진 계정이 역외 계정이야. 그래서 그 역외 계정하고 일반 계정, 진짜 우리가 쓰고 있는 영내 계정하고를 섞으면 안 되는데 그거 섞으려고 그러는 대로 괜찮을까요? 허가해 주세요. 기획재정부 장관님라고 허가해 줘. 역외 계정하고 일반 계정하고 자금 이체 섞으려고 그러는데 허가해 주세요. 돼요, 안 돼요? 안 돼. 허가. 오케이? 자, 그래서 허가는 뭡니까? 금융위원회나 기획재정부나 허가죠. 하나 더 있죠. 그렇죠? 아까 한국은행에 허가 있었죠. 뭡니까? 한국은행에서 허가는 뭐죠? 국제조약이나 법규 이행과 관련되는 직업의 경우에 뭡니까? 허가를 하죠. 허가. 그러니까 허가. 한국은행에서 허가하는 경우, 그 다음에 금융위원회에서 허가하는 경우, 그 다음에 기획재정부에서 허가하는 경우가 있었죠. 됐습니까? 요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뭐 신고나 신고술 이런 나중에 4차 또 나오니까 그때서 또 계속 이야기합니다. 배우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사후관리로 관련해 가지고 여러 가지 보고서가 있습니다. 신고는 사전에 신고하는 거고 사후는 나중에 보고하는 거죠. 그죠? 예를 들어서 해외 직접 투자의 경우에 외화증권 취득 보고서, 송금 보고서, 연간 사업 실적 보고서, 청산 보고서, 변경 보고서 등등 있습니다. 자, 그 중에서 외화증권 취득 보고서, 해외 이제 직접 투자, 해외 투자할 경우에 외화증권을 샀습니다라고 취득 보고서는 언제 6개월 내로 내야 돼요. 6개월 내로. 자, 요거는 기억해야 되겠죠, 그죠? 6개월 내로. 그 다음에 송금 보고서, 외화증권 사는 게 돈을 보냈어요. 하면은 뭡니까? 돈과 관련되는 일은 웬만하면은 즉시입니다. 즉시. 그러니까 돈 보냈어요. 즉시 신고해야 돼요. 그 다음에 이거 보세요. 청산 및 대부 채권 회수 보고서. 돈이죠. 이제 투자했는데 이제 그만두기로 했어요. 청산했어요. 돈과 관련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즉시. 그죠? 즉시. 그 다음에 즉시고, 그 다음에 증권을 취득하면은 언제로 6개월이고요. 그 다음에 사업 실적 보고서는 실적은 5개월 이내고요. 그 다음에 변경은 3개월 이내고요.
정말 까다롭죠,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법이 그러니까 똑같이 6개월이면 6개월, 3개월, 3개월 통일시키면 좋겠는데 다 짜장면으로 통일 하면 좋겠는데 누구는 짜장면, 누구는 짬뽕, 누구는 볶음밥, 누구는 뭐 복잡하니까 그죠? 우동 이렇게 하면 복잡한데 마찬가지로 자 정권 취득 할 수 없죠. 외워야죠. 정권 취득 보고 6개월 그죠? 그 다음에 사업 실적이라 그러자. 사업 실적은 살적이 아니고 실적은 5개월 맞습니까? 그 다음에 부터 변경한 거. 예? 변경은 뭐 변경이니까 좀 많이 남기니까 석 달 내로 보고할 수 있지 않겠니?가 되고요. 그 다음에 송금 돈과 관련돼서 송금했습니다. 즉시 그 회사 때려쳤어요. 청산했어요. 뭐야? 즉시. 그죠? 자, 요거 보고 시한이죠. 그죠? 를 기억하고 계시라. 정권 취득했어요. 6개월. 사업 실적은 5개월. 한 달 뺀 5개월. 그다음에 변경 내용 변경 석 달. 그죠? 석 달. 그다음에 돈 버렸어요. 즉시 청산했어요. 즉시로 기억하고 계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런 참 이게 통일되지 않다 보니 시험 내는 사람 같으면 얼마나 즐거울까요? 그죠? 학생들 얼마나 헷갈릴까? 그러니까 시험에 낼 만하죠. 자, 그 다음에 더 있네요. 사업관리 내용으로 해외지사와 해외부동산이 있는데 자, 그 다음에 해외지사가 현지 법규에 따르는 등록은 6개월 내로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부동산 취득도 6개월입니다. 그죠? 그죠? 이게 비슷하죠? 부동산 취득이나 이거 뭡니까? 현지 법규에 대한 등록이나 아까 정권 취득이나 정권 취득 보고서나 네? 정권 취득 해외 직접 투자에 따른 정권 취득 보고서나 또는 등록한 거나 부동산 취득한 거나 비슷하죠. 그죠? 그러니까 등록 뭐다 6개월이죠. 아까 정권 취득 6개월이라고 그랬잖아. 맞습니까? 실적. 영업활동 상황이 뭐야? 실적이잖아. 맞습니까? 실적이죠. 는 뭐야? 5개월이 있잖아. 아까 실적 5개월이었죠. 그죠? 그죠? 자, 그 다음에 변경. 아까 변경이 있었죠? 변경 얼마 했더라? 이것도 석 달이네. 똑같네, 아까하고. 똑같네. 그죠? 자, 그런데 요거 하나만 달라요. 요거 하나만. 이제 해외 부동산 취득할 경우에 현재 지사가 아니고 지사가 부동산 취득할 경우에는 6개월이지만 이거는 뭐야? 개인이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에는 부동산 취득했습니다. 신고 수리받는다 그랬죠. 그죠? 신고 수리를 받습니다만은 해외 부동산 취득할 경우에는 언제 석 달. 요게 다르니까 요거 하나만 예외적으로 기억하고 계시면 아까 앞에서 배운 대로 정권은 6개월, 실적은 5개월, 변경은 얼마? 3개월과 일맥상통하죠. 오케이. 그런데 부동산 취득만은 지사의 부동산 취득은 이거하고 똑같은데 이거는 다르다. 이거만 기억합니다. 자, 그 다음에 외국한 신고 당사자 확인 어떻게 합니까? 당연히 실명을 확인하죠. 그죠? 실명 확인 정표를 확인합니다. 뭐 주민등록증이라든지 그죠? 이렇게 확인합니다. 그 다음에 위임할 경우에 위임장이 필요하죠. 그죠? 위임할 경우에는 위임장이 필요하다. 뭐 당연한 이야기였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럴 때 그러면 언제 위임장을 필요하고 위임장이 필요 없는 경우는 뭐냐? 위임장이 필요 없는 경우만 기억하고 있으면 됩니다. 어떤 경우입니까? 어차피 위임장이 없더라도 대리할 수밖에 없는 경우야. 어떤 경우입니까? 미성년자, 무능력자. 미성년자 뭐 갓난애야. 2살밖에 안 됐어요. 아직 말도 못해요. 그럼 누가 부모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어차피 대리해야 되니까 그건 신고할 위임장은 필요 없어. 그 다음에 외국에 있는 사람이야.
한국에 못 와요. 그럼 한국에 누군가 해줘야 돼. 맞습니까? 당연히 누군가 해줘야 되니까 당연히 어차피 누군가 해줘야 되는 거니까 국내에 있는 사람이 어차피 해야 되는 거니까 뭡니까? 위임장도 필요 없어요. 그 다음에 법인을 위해서 소속 임직원이 되려는 경우 법인 뭡니까? 예를 들어 삼성전자 라는 법인이 있죠. 삼성전자 법인이 신고하는데 삼성전자 법인이 간다고 해서 삼성전자 건물이 올 수는 없잖아요. 그래요. 삼성전자에 있는 누군가가 임직원이 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건 당연하지. 어차피 와야 되는 거니까 굳이 위임장이 필요 없어. 미성년자도 필요 없고, 그죠? 그럼 나머지는 뭡니까? 예를 들어서 사진 멀쩡한데 네가 와. 가기 힘든데요. 그럼 위임장 보낼 때 위임장 써가지고 다른 사람 와라라고 그럴 때는 위임장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죠, 그죠? 그다음에 명확한 거래 신고할 때 어떻게 신고하느냐? 두 사람 이상일 때는 연명으로 이름을 같이 나란히 써서 신고하거나 아니면 대표자를 정할 수가 있다. 그 다음에 신고는 영문하면 안 됩니다. 일본어로 하면 안 됩니다. 뭡니까? 당연히 국문으로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신고할 때 사전에 해야 돼요? 사후에 해야 돼요? 사전에 해야 됩니다. 그죠? 그 다음에 신고는 우편으로도 할 수가 있죠. 그죠? 우편으로도 가능합니다. 그 이야기. 자, 그 다음에 신고 절차 어떻게 합니까? 원본을 첨부한다. 그죠? 그 다음에 보고, 이거 문제가 있는데요. 빠꾸 할 수 있나요? 은행에서 신고서를 받는데, 이거 도장 안 찍었는데요. 사인 안 됐네요. 날짜가 틀렸네요. 빠꾸 할 수 있나요? 예스. 근데 몇 번 할 수 있나요? 이번에는 도장이 안 돼 있고, 또 뭐가 안 돼 있고, 빠꾸 계속 할 수 있나요? 없어요. 되돌려 보내고 보완을 요구할 수 있는 것은 어디 갔지? 몇 번? 한 번. 한 방에 못 합니다. 예를 들어서 수시로 무한정 보완을 시다 그러면 오만 그 핑계 대가지고 글자가 삐뚤어니 한자가 틀렸네. 그 글자가 나란히 않네. 철자체가 맞지 않네. 색깔이 누렇네. 등등 이렇게 계속 보완을 요구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사실상 허가와 마찬가지니까 신고 서류 안 받는 게 허가와 마찬가지니까 1회 안에서 보완을 할 수 있다. 원본 내야 된다. 당연한 이야기죠. 그죠? 그 다음에 신고 처리한다. 기억하고 있을게. 뒤에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생각난 김에 말씀드립니다. 신고 외국한 은행에서 신고를 받으면 이 신고를 처리해야 하는 일자는 며칠? 이틀입니다. 2일 내로 신고 그 절차를 그 서류를 처리해야 됩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 있어요. 자본거래 신고라는 경우에 대외 지급을 위한 신고를 할 필요가 없다. 이게 무슨 말이냐? 자본거래 신고. 나를 예금하려고 그럽니다. 해외에다가 예금하려고 그럽니다. 그럼 자본거래니까 신고해야 됩니다. 신고했어요. 해외 예금할게요. 신고했어요. 그럼 예금하게 신고했으면 이제 어떻게 합니까? 돈 보내야지. 해외 예금할게요. 신고하고 그 다음에 돈 송금할게요. 또 신고해야 되느냐? 그럴 필요는 없다 이거죠. 그러니까 한 번만 자본거래 신고 한 번만 했으면은 그 거래에 따르는 돈 보내는 것은 신고할 필요가 없겠다. 그 또 하고 하면은 중복이니까. 그래서 자본거래 신고의 경우에는 한 번만 하고 나서 그 지급 신고는 할 필요가 없다 하는 말입니다. 여기 나오네. 신고의 경우에 처리 기간은 며칠이라고요? 이틀. 근데 신고는 이틀인데 신고하면은 그 보고 은행에서 그걸 갖다가 수리할 게 있죠. 그죠? accept 할 경우에는 며칠? 7일. 자, 7일. 시간이 조금 걸리겠죠. 그죠? 신고 서류를 보고 검토할 필요가 있으니까 합해서 7일입니다. 자, 그래서 신고 수리는 7일, 신고는 이틀. 요것도 날짜는 요거 딱 기억하고 있으면 되겠네요. 유효기간. 일반적인 경우에 통상의 신고 대상인 외국한 거래의 경우에는 일반적인 경우는 대개 6개월이에요. 6개월 이내에서 하는데
좀 기간이 길어질 게 있어. 예를 들어서 그냥 송금한 경우가 아니고 부동산 취득 예를 들어서 또는 직접 투자야. 는 그냥 송금한 것보다 좀 시간이 좀 걸리겠죠, 그죠? 그래서 부동산 취득이나 뭡니까? 그 직접 투자 같은 경우에는 1년을 원칙으로 하고 그다음에 그 사업 특성을 고려해 가지고 외국한은행이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죠. 원칙적으로 얼마라고 1년. 그 외에 보통의 경우는 외국한 거래의 경우에는 보통의 경우는 얼마라고요? 6개월. 그렇죠. 6개월. 오케이. 이게 이제 신고의 유효 기간이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유효 기간 내에 신고해 놓고는 그 뭡니까? 그 행위를 안 하면 어떻게 하느냐? 그죠? 안 되는 거죠, 그죠? 자, 그런데 이럴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뭐라 그럴까요? 뭐 5월 1일 날 그래서 부동산 취득하겠다고 뭐 부동산 왜 어쩌고 해가지고 신고했어요. 부동산 신고했어요. 그게 언제냐니까 1년이니까 언제야? 4월 30일까지야. 그렇죠. 그런데 그때까지 뭐 부동산 취득해야 되는데 뭐 계약이 잘 안 돼서 안 됐어요. 안 돼서 4월 30일 지나버렸어요. 그 다음에 4월 30일 지나버렸어. 그러면 새로 다시 이거 다 무효고 다시 서류 만들어서 해야 되느냐가 아니고 여기 있죠. 유효기간이 후에 경과한 후에 3개월 이내에 하네요. 예를 들어서 5월 1일 날 신고했는데 자, 그 다음에 4월 30일이 이게 막 유효기간이야. 이까지가 유효기간이죠. 그죠? 근데 이날 못했어요. 이럴 때 석 달, 그러니까 5월, 언제입니까? 5월, 6월, 7월인가? 8월인가? 5월, 6월, 7월. 그러니까 7월 31일까지 석 달 전에, 그 전에, 예를 들어서 언제라 할까? 6월 2일 날 중간에 6월 3개월 이내에 한해서 별도의 증빙 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제출한 신고 증빙 서류를 근거로 하여서 다시 신고할 경우에는 1회에 한해서 3개월 이내에 유효 기간을 정하여 다시 신고하거나 신고 필증을 교부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죠. 그죠? 그러니까 4월 30일 지나버렸는데 아직까지 7월 31일까지는 석 달 안에 예를 들어서 6월 2일 날 전에 이거 신고해 놓고는 못한 게 있는데요. 이거 우리 다 잘라 그래요. 라고 하면은 뭡니까? 석 달의 범위 내에서 3개월의 유효기간을 안에서 그냥 서류 안 내고 기존의 서류로서 다시 신고 필증을 교부할 수도 있다. 또 서류 내지 말고 그냥 그 서류 가지고 계속 하세요를 언제까지? 만기 지나가고 난 다음에 4월 30일 지난 다음에 언제까지? 석 달 안에 있을 때는 6월 1일이나 6월 1일이나 뭐 5월 8일이나 안에는 석 달 안에 동안 그 서류를 가지고 그대로 쓸 수 있다. 이때 유효기간은 다시 1년이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된다고요? 다시 석 달. 그래서 석 달 이내 유효기간을 정해가 할 수 있다. 그죠? 됐습니까? 3개월 후에 한해서 석 달 이내 유효기간을 정할 수 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지정거래 유효한 은행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자, 제가 설명했듯이 증빙 서류 없이 송금합니다. 얼마? 1년에 5만 달러. 인데 1년에 5만 달러씩 송금할 수 있다 해놓고는 예를 들어서 하나은행 가서 5만 달러 증빙서를 보내고 돌아서서 신한은행 가가지고 또 5만 달러 또 보내고 돌아서서 국민은행 가서 또 5만 달러 보내고 하면은 한도라는 게 의미가 없죠.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럴 경우에 증빙서류 없이 보낼 경우에는 은행을 정해야 돼요. 그래서 정해놓고 1년에 예를 들어서 한쪽만 은행 하나를 정해놔야 됩니다. 하나은행이 아니라 하나은행이든 신한은행이든 국민은행이든 무슨 은행이든 하나를 정해놔야 한도를 체크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은행을 지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우리 은행에서
송금 보내기로 정비서류 없이 돈을 정비서류 없는 송금을 하기로 은행을 정해놓으면 다른 은행에서 그 거래를 또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불가능해. 자, 그러면 이거 써놨죠. 거주자의 증빙서류 미제출. 아까 그냥 돈 보내는 거. 그 다음에 대외 해외 여금, 대북 투자, 외화 증권 발행, 그 다음에 이런 것들, 자본거래, 외화 차입 등등에 대한 은행을 지정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해외 지사를 설치하고 해외 지사에 관한 내용. 그 다음에 직접 투자에 관한 내용 등등. 그 다음 이거는 뭐냐니까 소위 말해서 그 증빙 서류 없이 보내는 지급의 경우에 대외 지급. 지하 지급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송금할 경우죠, 그렇죠? 송금할 경우 증빙 서류도 없이 보내고 해외 여금하고 해외 증권하고 재화 자금을 차입하고 처분하고 돈이 왔다 갔다 하는 경우에 은행을 지정하라. 그런 이야기 말입니다. 그래야 한도도 관리하고 컨트롤이 가능하다. 그런 이야기고, 그 다음에 해외 지사 관련된 돈을 왔다 갔다 하는 경우 당연히 은행을 지정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해외 직접 투자의 경우에도 은행을 지정해야 되고 현지기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또 그 외에도 비거주자가 국내에서 정권을 발행하거나 또는 외국인이 또는 국내 비거주자가 국내에서 벌은 소득이나 보수나 보험이나 연금을 해외로 보낸다거나 국내 지사에 설치한 영업 자금을 보낸다거나 이거. 그 다음에 결정적으로 유학 경비. 이민 같은 경우에도 은행을 지정해야 돼요. 그죠? 그래서 우리 아들이 하버드 대학교 다니는데요. 등록금으로 보내려고 합니다. 라고 말만 하고 A은행에도 유학 자금으로 보낸다 그러고 B은행 가서도 유학 자금을 보낸다 그러고 보내버리면 그거는 뭐 유학 자금인지 아닌지 해외 밀반주하는 건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은행을 지정해야 돼, 유학 자금. 그 다음에 해외 이민 갈 때도 마찬가지. 국내에 있는 부동산 다 팔아가지고 이제 다 해외로 이민 갈랜다. 이럴 경우에도 해외 이주비, 대외동포가 이민 간 사람이 한국에 남아있는 국내 재산을 팔아가지고 송금할 때도 은행을 지정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지정할 때 어떻게 하느냐. 법인이야 사업자 등록번호를 쓸 것이고 개인 사업자는 주민등록을 할 것이고 국민은 주민등록이고 그 다음에 주민등록이 없는 외국인 거주자 같은 경우에는 뭐로 합니까? 여권으로 하죠. 여권으로. 그렇죠. 당연한 상식적인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거래 외국한 은행을 지정할 때 자, 증빙 서류 없는 경우에 매년 새롭게 정합니다. 매년 새롭게 정하는데 이때 1년에 보자. 봉창 1년에 아까 1년에 5만 달러까지 보낼 수 있죠. 그죠? 증빙 서류 없이. 그렇죠. 1년에 5만 달러만 하죠. 그럼 1년이란 말이 데피니션 정의가 뭐냐 이게. 예를 들어서 오늘이 5월 10일인데 오늘 여기부터 1년 언제까지냐. 내가 예를 들어서 우리은행을 그 은행을 지정했어요. 그 1년에 5만 달러 보낼 수 있다고 하죠. 그러면 그것만 1년이라는 게 여기서만 1년이라는 게 어디까지가 1년입니까? 내년 5월 9일까지가 1년이냐 아니면은 12월 올해 이 12월 31일까지 1년이냐 언제입니까? 올해 12월 31일까지가 1년입니다. 항상 연말까지가 1년이야. 그러니까 오늘이 5월 10일이라 그래가지고 내년 5월 9일까지가 1년이 아니라 언제까지? 연말까지가 1년입니다. 은행도 연말까지만 정하고 새해 되면은 뭐 그 은행을 또 정할 수도 있고 다른 은행을 신규로 갈 수도 있고 매년 새롭게 정합니다. 그 다음에 정했는데 그 은행하고 틀어져 가지고 창구 직원하고 싸웠어. 나 너하고 다시는 거래 안 해. 이럴 때 지정을 취소할 수 있나요? 없어요. 싸웠다 그래서 지정을 취소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변경은 가능해요. 변경은 가능해요. 지정을 취소해버리면 어떤 문제가 있느냐. 예를 들어서 국민은행에서
그 정비 서류 없이 송금하겠다고 은행 지정해 놓고 돈 보내고 나서 싸웠다는 이유로 그 은행 지정을 취소하고 다시 다른 은행으로 또 지정하고 또 5만 달러 보낼 수 있잖아. 그렇게 하면 안 돼. 어떻게? 싸우면 그 은행하고 거래 안 해. 그러면 그 은행하고 변경할 수 있어요. 변경. 그래 여전히 1년이라는 연말까지라는 그 한도 관리를 위해서라도 변경은 가능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다음에 법인의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업체 단위로 합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우리 회사가 큽니다만은 삼성전자 단위로 해야지. 삼성전자 뭐 테레비 사업부, 반도체 사업부, 휴대폰 사업부 또 뭐 있나요? 뭐 등등의 냉장고 사업부별로 지정할 수가 없고요. 또는 부산 공장 하나 무슨 인천 공장 뭐 수원 공장별로 지정할 수도 안 됩니다. 하나만 업체별로 하나만. 그다음에 연간은 언제까지라고? 12월 31일까지라고 이야기했죠. 그죠? 자, 됐습니다. 그렇죠. 자, 대략적으로 첫날이다 보니까 첫 시간에 나름대로 설명을 좀 쉽게 하고 친절하게 하려다 보면 시간이 좀 길어졌습니다만은 이렇게 배운 거를 다음에 또 계속 반복하니까 여러분들 지금 다 기억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결코 걱정하지 마시고 차근차근 강의에 따라오시면은 충분히 합격할 수 있으리라고 믿어 심치 않습니다. 자, 첫 시간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